스포츠 분석 토선생입니다. 매일매일 실전 배팅 중입니다. 스포츠 토토 배팅 노하우, 스포츠 분석 노하우 토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결과 목표로 좋은 건 공유하겠다는 마음으로 뉴스 자료 실시간 체크 후 댓글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1월 11일 일요일 해외 축구 37경기 벌리 vs 미럴 FC. 이 경기는 단순한 전력 비교보다 각 팀이 대회를 바라보는 우선순위와 로테이션의 강도가 승부를 가르는 매치업이다. 벌리는 프리미어리그 강등권이라는 현실적인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번 FA컵에서까지 주전들을 90분 풀타임으로 돌리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 때문에 벌리는 일부 핵심 자원을 선발해서 쉬게 하거나 일찍 교체시키는 식으로 체력 안배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이는 곧 조직력과 집중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3백 시스템 특성상 한 명만 위치가 어긋나도 측면 뒷공간과 중앙 간격이 동시에 벌어지는데 로테이션이 가동되면 그 약점이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 반면 미럴은 4-2-3-1 구조로 안정적인 수비 블록을 유지한 뒤 이선 라인의 연계와 측면 돌파를 통해 서서히 상대 박스 근처를 두드리는 스타일이다. 특히 미럴은 후반 교체 자원 활용도가 좋기 때문에 후반 70분 이후 슈퍼서브들이 투입되는 순간부터 측면 돌파 속도가 배가 되고 상대 수비는 체력적으로 버티기가 점점 힘들어진다. 벌리가 리그를 의식해 경기 후반에 주전들을 교체하거나 애초에 2군 비중을 높게 가져갈 경우 이 구간에서 미럴의 에너지와 활동량 차이가 더욱 또렷하게 드러날 수 있다. 그래서 초반에는 벌리가 홈 이전과 개인 기량으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는 양상이 나오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미세한 간격 관리와 세컨볼 대처에서 흔들리는 장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미럴은 이 타이밍을 노려 측면에서 반복적인 돌파와 크로스를 시도하고 박스 안팎을 동시에 공략하며 세컨 찬스를 쌓아가는 흐름으로 경기를 설계할 것이다. 또한 벌리가 리그 잔류를 위해 부담을 안고 있는 반면 미럴은 컵 대회에서 상대적으로 마음이 가벼운 상태로 뛰면서 공수 전환에서 한 발짝 더 빠르게 반응할 여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90분 전체를 놓고 보면 벌리가 초반 흐름을 잡는다 하더라도 후반 70분 이후 경기 양상이 한번 크게 꺾이면서 미럴 쪽으로 기울어질 수도 있는 그림이다. 결국 이 경기는 로테이션을 피할 수 없는 팀과 후반 교체 카드로 템포를 끌어올리는 팀의 맞대결이며 흐름의 무게중심은 후자 쪽에 더 실려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리 경기는 이름값만 보고 벌리가 우위라고 단순하게 보기 어려운 전형적인 동기부여와 로테이션 리스크 매치업이다. 벌리는 리그 잔류라는 더 큰 목표를 위해 이번 FA컵에서까지 주전들을 끝까지 끌고 가기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이 부분이 후반으로 갈수록 조직력과 집중력 저하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미럴은 후반 교체 자원들을 통해 측면 스피드와 압박 강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면서 70분 이후 경기 흐름을 자신의 쪽으로 당겨올 수 있는 카드가 충분하다. 종합적으로 보면 후반부 경기 운영과 에너지 분배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미럴이 이 매치에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벌리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보버 추천, 플럼 vs 미들즈브러 FC. 이번 FA컵 맞대결은 복잡한 포메이션 싸움보다 전방 압박과 중원 전환 싸움에서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가 핵심이다. 플럼은 4-2-3-1 구조 속에서 더블 볼란치와 이선이 촘촘하게 라인을 올려 상대의 첫 패스부터 압박을 건 뒤 조직적인 2차 커버로 공을 빼앗는 패턴을 반복한다. 특히 공격 진영에 배치된 선수들이 단순히 앞에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패스 경로를 미리 차단한 상태에서 수비수 미드필더를 동시에 압박하기 때문에 미들즈브러 입장에서는 해크니가 여유있게 공을 다룰 시간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 이 전방 압박이 성공적으로 작동하는 순간 미들즈브러의 빌드업은 후방에서부터 틀어막히며 코네이와 휘테커에게 향하는 연결고리가 끊길 가능성이 크다. 반면 미들즈브러는 4-2-2-2 특유의 공격적인 라인 배치로 찬스를 만들 수는 있지만 풀백과 이선이 동시에 올라간 상태에서 공을 잃을 경우 역습에 그대로 노출되는 구조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 플럼은 이런 장면에서 스미스 로우와 케빈이 세컨볼을 회수하고 히메네스를 향해 빠르게 전진 패스를 공급하면서 짧은 시간 안에 박스 근처까지 공을 운반할 수 있는 전개력을 갖췄다. 그래서 경기 흐름은 플럼이 강한 중원 압박과 전방 압박으로 미들즈브러의 전환을 끊어내고 상대를 롱볼과 세컨볼 싸움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림에 가깝다. 미들즈브러가 롱볼로 코네이를 찾더라도 중원에서의 2차 경합과 세컨볼 경쟁에서 플럼이 먼저 반응한다면 두 번째 공격 기회를 가져가는 쪽은 결국 플럼이 될 가능성이 크다. FA컵 특성상 초반부터 템포가 빠르게 올라갈 수 있지만 전방 압박의 완성도와 중원에서의 간격 관리만 놓고 보면 플럼이 훨씬 안정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홈경기라는 요소까지 더해지면 플럼은 전방 압박의 강도와 라인 컨트롤을 더욱 공격적으로 가져갈 수 있고, 미들즈브러는 초반부터 빌드업 선택지 자체가 줄어드는 압박을 받을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미들즈브러는 실책을 줄이기 위해 점점 더 단순한 전개에 의존하게 되고, 이는 플럼 입장에선 예측 가능한 공격을 상대하는 유리한 구도로 이어진다. 결국 이 경기는 강한 중원 압박과 전방 압박으로 전환을 끊어내는 팀과 빌드업 안정성이 떨어지는 팀의 맞대결이며, 상성만 놓고 봐도 플럼 쪽 기대값이 높게 형성되는 매치업이다. 이리 경기는 단순한 이름값 싸움이 아니라 전방 압박과 중원 압박의 완성도가 승부를 가르는 매치업이다. 플럼은 강한 압박과 2차 커버를 기반으로 미들즈브러의 빌드업을 초반부터 흔들 수 있는 팀이고, 세컨볼 회수 이후 빠르게 전개하는 루트까지 갖추고 있다.
반면 미들즈브러는 4-2-2-2 구조 특성상 빌드업 안정성과 전환 수비 모두에서 리스크를 안고 있어 압박 강도가 높은 원정 경기에서는 후반으로 갈수록 약점이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전술 상승과 경기 환경을 모두 고려하면 풀럼이 홈에서 주도권을 쥐고 FA컵에서 승리를 노려볼 만한 구도라고 판단된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풀럼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버 추천. 뉴캐슬 유나이티드 vs 본머스. 이번 FA컵 맞대결은 전방 압박과 하프스페이스 침투에 특화된 뉴캐슬과 4-2-3-1 구조로 라인을 낮추고 역습을 노리는 본머스의 스타일 충돌이다. 뉴캐슬은 토날리가 중원에서 빌드업의 축을 잡고 양 측면과 중앙을 향해 팍스 근처까지 볼을 끌고 들어가며 공격 패턴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때 볼테마드는 박스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하프스페이스로 빠져나와 공을 받아주며 고든가의 원투 패스 이후 다시 골문 쪽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으로 수비 시야에서 사라졌다가 득점 위치를 선점한다. 공격 시 뉴캐슬은 하프스페이스 침투 패턴을 자주 활용하는데 볼테마드와 고든이 짧은 패스 교환으로 수비 블록 안쪽을 파고드는 장면이 반복될수록 보머스 수비는 막힌 기존점을 잃고 라인이 무너지기 쉽다. 측면 풀백들의 전진과 3선에서의 압박이 맞물리면 본머스의 첫 빌드업 라인은 크루피를 통해 방향을 바꾸려 해도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롱볼 위주의 탈출에 의존하게 된다. 하지만 롱볼 위주의 전개는 세메뇨나 테버니어가 전방에서 공을 따내도 주변 지원 속도가 부족해 뉴캐슬 수비가 수적 우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쉽게 볼을 되찾을 수 있는 그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본머스는 라인을 너무 올릴 수 없어 블록을 낮게 형성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뉴캐슬의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팍스 점유 시간이 늘어나고 고든과 볼테마드의 패턴 플레이가 팍스 안쪽에서 더 자주 반복될 수 있다. 토날리가 세컨라인에서 세컨볼을 회수하며 다시 공격을 이어붙이는 장면까지 더해지면 본머스는 수비 블록에서 한번 탈출해도 이어지는 압박에 채차볼을 내주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세트피스 측면에서도 뉴캐슬은 코너킥과 프리킥 상황에서 팍스 안에 제공권 좋은 자원들을 두고 다양한 패턴을 시도하는 팀이라 본머스 입장에서 수비 라인과 마킹을 90분 내내 흔들림 없이 유지하기는 만만치 않은 과제다. 본머스는 세메뇨와 테버니어의 개인 능력으로 카운터 상황에서 한두 번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겠지만 뉴캐슬의 압박 강도와 하프스페이스 침투 패턴이 초반부터 통하기 시작하면 라인을 계속 뒤로 물릴 수밖에 없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FA컵 특유의 단판 승부라는 점에서도 뉴캐슬은 초반 무리한 하이 리스크보다는 전반에는 안정적인 압박과 볼순환으로 본머스의 체력을 빼고 후반 들어 템포를 더 끌어올려 승부를 결정지으려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후반 승부처 구간에서는 뉴캐슬의 공격 템포와 팍스 점유 시간이 극단적으로 길어지고 본머스 수비는 작은 실수 하나가 연속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압박에 놓이게 된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전방 압박 강도, 하프스페이스 침투 완성도, 세컨볼 경쟁력, 세트피스 위협까지 모두 합산하면 홈팀 뉴캐슬 쪽으로 승부의 추가 기울어 있는 구도라 해석하는 편이 자연스럽다. 이홈팀 뉴캐슬은 4-3-3 구조를 바탕으로 토날리의 중원 조율, 볼테마드와 고든의 하프스페이스 침투 패턴을 활용해 전방 압박에서 시작된 흐름을 박스 안 마무리까지 끊김없이 이어갈 수 있는 팀이다. 반면 본머스는 블록을 낮게 가져가며 버티기를 선택해야 하는 구조라 시간이 지날수록 라인 간격과 체력 관리에서 부담이 커지고 뉴캐슬의 세컨볼 압박과 세트피스 패턴을 90분 내내 막기에는 리스크가 크다. 따라서 이번 FA컵 매치는 뉴캐슬이 후반 승부처 구간에서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며 본머스 수비를 흔들어 승리로 이어지는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높은 경기로 해석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뉴캐슬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버 추천. 셰필드 웬즈데이 vs 브렌트퍼드 FC. 이 경기는 하위 리그팀이 3백으로 버티는 구조와 상위 리그팀이 4-2-3-1로 라인을 끌어올리며 밀어붙이는 구조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매치업이다. 셰필드 웬즈데이는 홈이라는 이점을 살려 초반에는 수비 집중력을 높이고 카다 마르테리의 활동량과 로의 오버래핑을 활용해 빠른 역습과 세컨볼 싸움에서 승부를 걸려 할 것이다. 베넌이 중원에서 공을 잡는 순간마다 좌우로 폭넓게 볼을 뿌려주며 템포 조절을 시도하겠지만 브렌트퍼드의 전방 압박과 중원 압박이 거세질수록 점점 더 뒷걸음질 치는 구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반면 브렌트퍼드는 초반에는 라인을 과도하게 올리기보다는 더블 볼란치로 중원 안정감을 확보한 뒤 점진적으로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상대 체력을 소모시키는 쪽에 집중할 것이다. 중요한 건 후반이다. 브렌트퍼드는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는 패턴을 가지고 있고 이 구간에서 샤드의 측면 돌파와 컷백 타이밍이 눈에 띄게 날카로워진다. 지친 셰필드 웬즈데이 수비 라인은 샤드의 스피드와 방향 전환을 버티기 위해 점점 더 박스 안으로 물러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박스 앞과 페널티 스팟 근처 공간이 넓게 열릴 위험이 커진다. 바로 이때 담스고르가 세컨드 라인에서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드는 움직임을 가져가면 샤드의 컷백을 받거나 세컨볼을 주어 슈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상황이 여러 차례 만들어질 수 있다. 티아고는 박스 안에서 이런 상황을 마무리해줄 스트라이커이기 때문에 한 번은 담스고르의 슈팅, 또 한 번은 티아고의 마무리처럼 다양한 패턴으로 골대를 두들기는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셰필드 웬즈데이 입장에서는 3백과 윙백의 라인 간격을 끝까지 유지해야 하지만 체력 저하가 누적되는 FA컵 같은 토너먼트에서는 후반 60분 이후 집중력이 끊기기 쉬운 환경이다. 그래서 전반에는 어느 정도 버티는 흐름이 나오더라도 후반 중반 이후에는
브렌트퍼드의 라인 전진과 측면 돌파, 세컨드 라인 침투가 겹치면서 박스 안에서 완전히 밀리는 구도가 만들어질 공산이 크다. 또한 브렌트퍼드는 교체 카드를 통해 측면 스피드와 중원 압박 강도를 한 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팀이라 후반 막판까지 공격 템포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변수라기보다 기본값에 가깝다. 이런 구조에서는 셰필드 웬즈데이가 롱볼과 세트피스로 한두 번 위협을 줄 수는 있겠지만 전반과 후반 전체를 놓고 보면 상대의 공격 물량과 박스 점유율을 감당하기 힘든 싸움이 된다. 결국 이 경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브렌트퍼드가 점유율과 슈팅수, 박스 안 진입 횟수에서 격차를 벌려가며 후반전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스코어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셰필드 웬즈데이가 초반 버티기에 성공하더라도 후반 샤드와 담스고르, 티아고가 만들어낼 파도 같은 공격을 90분 내내 막아내기에는 수비 조직과 체력 면에서 부담이 너무 크다고 봐야 한다. 셰필드 웬즈데이는 홈팬들의 응원 속에서 초반에는 집중력 있게 버티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쓸백과 윙백 라인의 간격 관리가 흔들릴 위험을 안고 있다. 반면 브렌트퍼드는 후반으로 갈수록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고 샤드의 돌파와 담스고르의 침투, 티아고의 마무리를 앞세워 점점 더 박스 안을 장악해 나갈 수 있는 팀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 경기는 브렌트퍼드가 후반의 공격 강도를 높이며 흐름과 스코어를 동시에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승부라고 해석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셰필드 웬즈데이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보브 추천. 스토크시티 vs 코번트리시티. 이 경기는 두 팀 모두 4-2-3-1을 사용하지만 후반 승부처의 공격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흐름이 갈릴 가능성이 크다. 스토크시티는 전반에는 중원 숫자를 맞추며 경기 템포를 조절하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베주노의 위치를 중앙과 측면 사이에서 더 자유롭게 풀어주며 공격 방향을 직선적으로 바꾸려 할 것이다. 베주노가 중앙에서 측면으로 빠져나가 드리블로 치고 들어가며 낮은 크로스를 반복적으로 깔아 넣기 시작하면 상대 수비는 자연스럽게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더 깊게 빨려 들어갈 라인을 낮출 수밖에 없다. 그때 세컨드 라인에서 베이커가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들어 수비가 정비되기 전에 슈팅 각을 만들어내면 상대 입장에서는 박스 안쪽과 바깥쪽을 동시에 막기 힘든 구도가 펼쳐진다. 무바마는 박스 안에서 수비 둘을 묶어두는 동시에 니어 포스트 쪽으로 파고들며 1차 크로스를 유도하고 그 와중에 뒤에서 올라오는 베이커와 베주노 쪽으로 세컨볼과 컷백 루트가 열리게 된다. 코번트리는 라이트와 메이슨 클라크의 전환 속도, 토르프의 전진 패스를 통해 스토크시티의 하프 스페이스와 풀백 뒷공간을 동시에 공략하려 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더블 볼란치와 이선 사이 간격이 벌어지면 스토크시티의 역습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 그래서 스토크시티 입장에서는 굳이 점유율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보다 중원에서의 압박, 성공 이후 빠르게 베주노 쪽으로 볼을 넘기고 이어지는 낮은 크로스와 세컨라인 침투로 직선적인 마무리를 시도하는 것이 효율적인 선택이 된다. 반면 코번트리는 토르프의 킥과 라이트 메이슨 클라크의 침투를 믿고 맞불을 놓겠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라인과 간격 관리에 부담이 쌓이면서 세컨볼과 2차 실점 위험을 동시에 떠안게 될 여지가 있다. 결국 이 경기는 후반 승부처에 접어들었을 때 누가 먼저 하프 스페이스를 점령하고 누가 세컨드 라인에서 한 발 더 과감하게 박스 앞까지 침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릴 가능성이 크다. 그 구조를 이미 몸에 익힌 쪽은 스토크시티이고 베주노 무바마 베이커 조합을 중심으로 한 직선적인 공격 패턴이 홈에서 더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림이다. 1스토크시티는 후반으로 갈수록 베주노의 측면 침투와 무바마의 박스 장악, 베이커의 하프 스페이스 세컨라인 침투를 앞세워 공격의 속도와 직선성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팀이다. 코번트리는 토르프의 킥과 라이트 메이슨 클라크의 전환 능력으로 맞불을 놓겠지만 간격 관리가 어긋나는 구간에서는 세컨볼과 2차 실점 위험을 동시에 떠안아야 한다. 이 흐름이라면 후반 승부처에서 홈팀 스토크시티가 경기 템포와 공간 장악에서 우위를 넓혀가며 결국 결정적인 한두 번의 직선적인 공격 패턴으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스토크시티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비아레알 vs 알라베스. 이번 맞대결은 극강의 공격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홈팀 비아레알과 수비 조직력 불안으로 리그 중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알라베스의 대결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인 구도부터 비대칭이다. 홈팀 비아레알은 4-3-1을 바탕으로 양측 미드필더와 투톱이 유기적으로 포지션을 교환하면서 하프 스페이스와 사이드 채널을 번갈아 공략하는 방식으로 공격 패턴을 쌓아 올린다. 제라르 모레노가 중앙과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를 오가며 연계와 마무리를 동시에 수행하고 알베르토 모레이로는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템포를 끌어올려 박스 근처에서의 볼 접촉을 늘리는 역할을 맡는다. 코메사냐는 공중 경합과 세컨볼 싸움에서 힘을 더해주면서 두 줄 수비 사이 공간으로 전진 패스를 넣는 타이밍을 잡아주기 때문에 공격이 한번 속도를 타기 시작하면 쉽게 끊기지 않는다. 여기에 비아레알의 세트피스 위협이 더해지면 코너킥과 프리킥 상황마다 다양한 패턴으로 알라베스의 포백을 흔들 수 있어 득점 루트를 여러 개 확보한 셈이다. 알라베스 입장에서는 토니 마르티네스와 보에의 결정력을 통해 역습이나 세트피스에서 한 방을 노려야 하지만 오픈플레이에서 라인을 끌어올리며 주도권을 쥐기에는 수비 라인 안정감이 부족하다. 레바흐가 중원에서 많이 띄워주더라도 포베가포와 측면 커버를 동시에 책임지는 구도가 길어지면 체력적인 부담이 크게 쌓이고 이는 후반 들어 태클 타이밍과 라인 조절의 정확도 저하로 직결될 수 있다.
특히 알라베스 포백은 수비 라인을 끌어올렸다가도 한 번에 뒷공간을 허용하는 장면이 잦고 박스 안 크로스 상황에서 마킹 전환이 늦어 세컨 찬스를 내주는 패턴도 반복되고 있다. 이런 수비 구조를 상대로 비아레알처럼 공격 템포가 빠르고 세트피스 설계까지 잘 갖춰진 팀을 만나면 초반에는 버티더라도 후반 승부처 구간에서 와르르 무너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비아레알은 이미 시즌 내내 경기당 2득점에 가까운 공격 지표를 찍으며 한번 흐름을 타면 연속 득점으로 경기를 뒤집거나 승부의 쐐기를 박는 장면을 꾸준히 만들어왔다. 알라베스는 상대 박스 근처까지 올라가는 장면이 많지 않다 보니 한번 기회를 놓치면 두 번째 기회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 사이에 라인이 더 내려앉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다. 결국 이 매치는 비아레알이 전반부터 꾸준히 압박과 전진 패스를 통해 상대 블록을 흔들어 놓고 후반 들어 세트피스와 박스 안점유를 바탕으로 스코어를 벌리는 그림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알라베스가 수비적으로 라인을 낮춰 버티기를 택하더라도 비아레알의 공격 템포와 세트피스 패턴 앞에서는 90분 내내 흔들리지 않고 버티기는 쉽지 않은 매치업이다. 따라서 전술 구조, 공격 완성도, 세트피스 화력, 후반 체력 집중력 변수까지 모두 합산하면 홈팀 비아레알 쪽 승리 기대값이 뚜렷하게 앞서는 경기로 해석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이홈팀 비아레알은 시즌 내내 공격 지표와 실제 득점 생산량이 함께 올라가 있는 팀으로 제라르 모레노를 축으로 한 전방 마무리와 세트피스 화력까지 겹쳐 언제든 다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반면 알라베스는 수비 조직력과 포백 안정감에서 한계를 드러내며 리그 13위에 머무르고 있고 블록 유지와 라인 조절이 흔들리는 구간이 길어질수록 강한 공격력을 가진 팀을 상대로는 버티기 어려운 흐름이다.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하면 이번 경기는 비아레알이 전반부터 주도권을 잡고 후반 승부처에서 세트피스와 오픈플레이를 모두 활용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비아레알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추천. 에이지 알크마르 vs 폴렌담. 이 경기는 4-2-3-1 미러 매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알크마르의 전술 완성도와 폴렌담의 수비 조직력 붕괴가 얼마나 크게 대비를 이루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매치업이다. 폴렌담은 이번 시즌 원정에서 유독 약한 모습을 반복하고 있고 초반 실점이 나오면 라인을 다시 끌어올리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어 심리적으로 먼저 주저앉는 패턴을 자주 보여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폴렌담 선수들이 킥오프부터 자신감 있게 라인을 올리는 그림보다는 실수를 두려워하며 한두 발씩 물러서는 방향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알크마르는 홈에서 전방 압박과 이선의 전진성을 극대화하는 팀이라 폴렌담이 하프라인 근처에서 볼을 오래 가지고 있는 상황 자체를 많지 않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수비 조직 측면에서도 폴렌담은 중앙과 측면, 특히 페널티 박스 안쪽 공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컷백과 하프스페이스 침투만 나와도 곧바로 슈팅 각이 열리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불안한 수비 라인을 상대로 알크마르의 에이스 미난스가 하프스페이스를 절묘하게 파고들며 이선에서 패스 슈팅 선택을 자유롭게 가져간다면 박스 안에서 페럭과 사디크가 마무리만 해주면 되는 장면이 수차례 만들어질 수 있다. 폴렌담 입장에서는 수미 라인과 센터백 라인 간격을 좁혀 블록을 촘촘하게 가져가야 하지만 시즌 내내 간격 관리에 실패하며 박스 정면과 사이드 채널 모두에서 허점을 노출해왔다. 때문에 알크마르는 굳이 무리해서 박스 안 깊숙이까지 파고들기보다 박스 바깥에서 미난스가 한번, 사디크가 한 번씩 하프스페이스를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골 기대값을 끌어올릴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갈 수 있다. 폴렌담이 수비 라인을 급격하게 내리면 순간적으로 공간이 좁아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만큼 세컨드볼과 박스 주변 루즈볼 대처가 느려져 알크마르에게는 세 번째, 네 번째 찬스를 다시 설계할 시간을 허용하는 역효과가 난다. 알크마르는 이런 흐름에서 세트피스와 세컨드볼까지 묶어 공격의 볼륨을 올릴 수 있고 폴렌담은 단순히 박스 안 숫자를 늘리는 방식으로는 이 압박을 90분 내내 버티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렌담이 역습 한두 번으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여지는 남아있지만 전술 구조와 심리 상태를 모두 감안하면 경기 흐름 전체를 뒤집을 만큼의 안정감과 파괴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결국 이 경기는 알크마르가 홈에서 상대의 불안한 수비 조직을 집요하게 공략하며 전술 심리 체력 모든 면에서 한 수위의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으로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1. 폴렌담은 수비 조직이 중앙 측면 가릴 것 없이 흔들리고 원정에서 심리적으로도 위축된 모습을 반복하고 있어 단기간에 체질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다. 반면 알크마르는 미난스를 중심으로 한 이선 전술 완성도와 홈에서의 공격 템포 조절 능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 상대의 약한 고리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줄 수 있는 팀이다. 이 경기는 알크마르가 경기 초반부터 폴렌담의 수비 라인을 압박하며 주도권을 틀어주고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박스 안 마무리에서 우위를 살려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접근이 더 현실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알크마르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추천. 알제리 vs 나이지리아. 이 경기는 누가 더 오래 공을 소유하느냐보다 전환 속도와 측면 공략의 효율성이 승부를 가르는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알제리는 베네세르를 중심으로 후방에서 짧은 패스를 주고받으며 라인을 끌어올린 뒤 마레즈 쪽으로 전개축을 옮기는 패턴을 통해 공격을 풀어갈 것이다. 그래서 전반 초반에는 패스 점유율과 빌드업 안정감에서 알제리가 조금 더 앞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좌측 풀백의 과감한 전진 이후 전환 수비가 늦어지는 구조적 문제가 다시 노출되면
좌측 반코트 전체가 비는 위험한 구간이 반드시 한두 번은 찾아올 수 있다. 나이지리아는 굳이 라인을 과하게 끌어올려 전면 압박을 시도하기보다는 미드존에서 블록을 형성한 뒤 알제리의 좌측 전개 타이밍을 기다리는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 순간 이어비가 패스 차단과 동시에 압박 트리거를 당기고 추크헤제와 루크먼이 각각 안쪽과 바깥쪽으로 동시에 스프린트를 가져가며 역습의 출발점을 만든다는 그림이 자연스럽다. 오시멘은 센터백 사이를 가르는 대각선 침투로 두 명의 수비를 동시에 묶어두고 그 사이 공간을 측면 자원들을 위해 비워주는 식으로 움직임을 가져갈 것이다. 반면 알제리는 마레즈의 킥 퀄리티를 활용해 박스 근처에서 파울을 이끌어 내거나 세트피스 찬스를 만들어 상대 수비 라인의 균형을 흔들려 할 것이다. 때문에 전반에는 알제리가 기술적인 장면을 더 많이 만들어내면서도 나이지리아의 날카로운 역습 한두 번에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양면적인 그림이 공존한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과 교체 자원에서 폭이 넓은 쪽은 나이지리아라서 측면 스프린트와 전방 압박 강도가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한 변수다. 알제리가 라인을 계속 끌어올리며 경기를 주도하려 할수록 나이지리아 입장에서는 뒷공간과 좌측 하프 스페이스를 노리는 역습 성공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구조다. 또한 세컨볼 경합 상황에서 피지컬 우위를 가진 나이지리아가 주도권을 찾게 되면 알제리 중원의 템포 조절 능력이 급격히 떨어질 위험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알제리가 먼저 선제골을 가져간다면 라인을 조금 내리고 마레즈와 아무라의 역습 루트로 경기 운영을 전환하는 플랜 B가 작동할 여지는 남아있다. 하지만 전반부터 좌측 수비 균열이 반복되고 교체 구간에서 에너지 레벨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면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점점 나이지리아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종합적으로 보면 알제리의 기술적 완성도와 나이지리아의 전환 속도, 그리고 벤치 자원까지 모두 감안했을 때 경기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이지리아가 승부를 가져갈 확률이 더 높아 보인다. 한 알제리는 여전히 마레즈와 아무라, 베네세르를 중심으로 볼을 다루는 능력에서 높은 수준을 보여주지만 좌측 수비 라인의 전환 대응이 뒤따르지 못하는 약점이 뚜렷하다. 반면 나이지리아는 오시멘의 움직임과 추크헤제 루크먼의 폭발적인 측면 역습, 이어비의 중원 조율까지 더해지면서 전환 순간마다 상대 약점을 정교하게 찌를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전술 밸런스와 체력, 교체 자원까지 모두 합쳐서 보면 이 경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지리아 쪽으로 흐름이 쏠리며 알제리 패배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승부로 정리할 수 있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알제리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보버 추천. 시리아 vs 카타르. 이 경기는 단순히 누가 먼저 골을 넣느냐보다 후반으로 갈수록 어느 쪽이 템포를 유지하며 세컨드볼을 자기 쪽으로 끌고 오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시리아는 전형적인 4-2-3-1 틀을 가져가지만 전개 과정에서 볼을 안정적으로 지켜줄 플레이메이킹 자원이 부족해 패스의 속도와 방향이 다소 예측 가능한 패턴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아멜 라엘과 압둘 말렉 주브란, 모하마드 알무스타파 모두 마무리 성향이 강해 전방에서 볼을 받았을 때 템포를 한번 죽이고 주변을 살피는 장면보다는 곧바로 슈팅이나 단순한 패스를 선택하는 경향이 크다. 그래서 시리아는 상대를 천천히 끌어내려 블록을 흔든다기보다는 제한된 찬스에서 효율적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경기에 임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카타르는 누르딘 타메르가 전방과 측면을 오가며 압박을 이끌고 볼을 빼앗은 뒤 빠르게 앞쪽으로 연결해주는 구조를 통해 경기의 전체적인 리듬을 조절한다. 특히 후반에 들어가면 카타르 선수들은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세컨드볼을 노리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박스 안과 바깥을 분리해 운영하면서 두 번째 볼을 거의 자기 진영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다. 모하메드 아라마디가 측면에서 크로스와 컷백을 번갈아 사용해 수비 라인을 흔들어 놓으면 문전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세컨드볼 찬스가 만들어진다. 그 타이밍에 알리 아라마디가 세컨드 라인에서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드는 움직임을 가져가면 시리아의 더블 볼란치와 센터백 사이 간격은 더욱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결국 세컨드볼이 박스 밖으로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알리 아라마디의 인스텝 중거리 슈팅 장면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연출될 수 있고 이는 경기 흐름을 카타르 쪽으로 끌어당기는 핵심 패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시리아가 이 패턴을 막기 위해 라인을 더 낮추고 블록을 좁히면 카타르는 오히려 박스 근처에 인원을 더 많이 두고 짧은 패스를 섞으며 상대 수비 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경기 운영을 전환할 수 있다. 교체 카드에서도 카타르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상황이라 후반 중반 이후에도 측면 스프린트와 전방 압박 강도를 유지할 수 있고 이는 세컨드볼 회수 빈도를 더 끌어올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시리아의 교체 자원은 공격 패턴을 완전히 바꿀 정도의 임팩트보다는 기존 틀 안에서 비슷한 유형의 자원을 교환하는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카타르가 점유율과 슈팅 숫자에서 조금씩 우위를 확보하고 박스 앞에서의 세컨드볼 싸움에서도 유리한 포지션을 선점하는 그림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스코어가 크게 벌어지는 난타전이라기보다는 카타르가 후반으로 갈수록 상대를 눌러놓고 세컨드볼과 중거리 슈팅 위주로 득점을 노리며 실리 있게 마무리하는 경기 양상이 더 어울리는 대진이다. 일시리아는 기본적인 수비 블록과 투지 있는 압박으로 버티려 하겠지만 전개와 마무리 구간에서 선택지가 제한적인 만큼 경기 시간이 갈수록 체력과 집중력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반면 카타르는 누르딘 타메르를 중심으로 한 템포 조절과 모하메드 아라마디의 크로스컷백 알리 아라마디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축으로 후반 박스 앞 세컨드볼 싸움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려 할 것이다. 이 흐름이라면 한두 번의 결정적인 장면을 놓치더라도
결국 후반에 세컨드볼과 중거리 한 방으로 균형을 깨고 경기 운영에서도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쪽은 카타르라는 쪽에 무게를 두는 판단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시리아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오버 추천. AS 로마 vs 사스올로. 이 경기는 단순히 공격력이 좋은 팀과 나쁜 팀의 싸움이 아니라 짠물 3백을 중심으로 한 AS 로마의 수비 조직과 허점이 많은 사스올로의 백포라인 사이의 대비를 보는 경기다. AS 로마는 이번 시즌 최소 실점 팀답게 박스 안에서의 라인 컨트롤과 1대1 대인 방어, 세컨드볼 처리까지 전반적인 수비 디테일에서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사스올로가 점유율을 다수 가져간다고 해도 실제 박스 안에서 골이 날 것 같은 장면을 많이 만드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사스올로 입장에서는 피나몬티를 향한 크로스와 파데라의 측면 돌파로 균열을 내보려 하겠지만 AS 로마 3백의 제공권과 스텝워크를 감안하면 이런 패턴은 오히려 체력만 소비한 채 효율이 떨어지는 선택이 될 수 있다. 반면 AS 로마는 수비 블록을 촘촘히 유지하면서도 역습 상황에서는 엘샤라위와 퍼거슨이 동시에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들며 수적 우위를 만들어 사스올로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전개를 집중적으로 준비할 가능성이 크다. 엘샤라위는 특히 라인과 라인 사이에 숨어 있다가 순간적으로 뒷공간으로 빠져나가는 타이밍이 좋기 때문에 사스올로 풀백과 센터백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마다 치명적인 침투를 만들어낼 수 있다. 마니코네는 공을 탈취한 뒤 사이드로 빼는 단순한 전환이 아니라 중앙에서 한 번 더 운반의 수비를 끌어당긴 다음 옆으로 빼주는 형태로 사스올로 미드필더 라인의 시선을 끊임없이 흔들어줄 수 있다. 사스올로는 수비 뒷공간뿐 아니라 박스 앞 세컨드 지역관리도 불안해 한번 막아낸 공이 다시 엘샤라위나 퍼거슨 발 앞에 떨어지는 장면이 나올 수 있고 이때 중거리 슈팅이나 채차 침투가 곧바로 추가 위협으로 이어질 여지가 크다. 그래서 경기 초반에는 사스올로가 볼을 조금 더 오래 소유하는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갈수록 체력과 집중력에서 밀리며 AS 로마의 날카로운 역습과 하프 스페이스 공략이 점점 더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사스올로가 살아남으려면 라인을 확실히 내리고 블록을 과감하게 좁혀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역습 전개 속도가 더 느려져 피나몬티 쪽으로 볼이 전달되기 전에 AS 로마 수비에게 차단당하는 장면이 늘어날 것이다. 결국 이 경기는 사스올로 공격진이 AS 로마의 짠물 3백을 뚫지 못한 채 체력만 소진하고 오히려 뒷공간과 하프 스페이스를 집중 공략당하며 실점 위험을 반복해서 맞는 흐름에 가까운 매치업으로 보는 편이 설득력이 크다. AS 로마는 3백을 중심으로 한 짠물 수비와 효율적인 역습 설계를 동시에 갖추고 있어 단단한 구조 속에서 필요한 순간만 날카롭게 힘을 쓰는 팀이다. 반면에 사스올로는 수비 뒷공간과 하프 스페이스 관리, 그리고 실점 이후 멘탈 회복 측면에서 취약한 모습을 반복해 온 만큼 로마의 전술적인 압박을 90분 내내 버티기에는 구조적인 부담이 크다. 이 경기는 스코어가 대량 득점 양상으로 터지기보다는 AS 로마가 짠물 수비를 유지하면서 효율적으로 득점을 뽑아내 승리를 가져가는 흐름에 무게를 두는 편이 보다 현실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AS 로마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강추. 지로나 FC vs CA 오사수나. 이 경기는 볼을 오래 소유하며 주도권을 잡으려는 지로나와 블록을 단단히 닫아둔 뒤 빠른 역습 한 방으로 승부를 보려는 오사수나의 철학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매치업이다. 지로나는 홈이라는 이점을 바탕으로 포백과 미드필드 라인을 동시에 끌어올리며 치간코프와 이반 마르틴을 중심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해 상대 박스 근처까지 전진하려 할 것이다. 그래서 전반 초반에는 지로나가 점유율과 패스 수에서 우위를 가져가는 그림이 나오겠지만 그만큼 전환 상황에서 뒷공간이 크게 열리는 리스크도 함께 커진다. 오사수나는 이 지점을 정확히 노린다. 3백과 더블 볼란치를 중심으로 수비 블록을 단단히 유지한 채 상대의 전진 패스를 인터셉트하는 순간을 끝까지 기다리며 역습 시동을 건다. 볼을 가로챈 직후 르벤 가르시아가 한 번에 전방으로 킬 패스를 찔러 넣고 빅토르 무뇨스가 육상 선수급 스피드로 지로나 수비 뒷공간을 파고드는 장면은 이날 경기 전체를 통틀어 가장 결정적인 패턴이 될 수 있다. 부디미르는 이러한 역습 상황에서 박스 안에서의 타깃 역할을 수행하며 컷백이든 크로스든 문전으로 볼만 공급되면 간결한 터치로 마무리를 노릴 수 있는 카드다. 지로나는 공격에 인원을 많이 투입하기 때문에 한번 공격이 막히고 나면 수비형 미드필더와 센터백이 넓어진 라인 간격을 동시에 커버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고 이 타이밍에 역습을 허용하면 수비 라인이 그대로 무너질 공산이 크다. 오사수나의 선수비 후역습 컨셉은 이미 정교하게 다듬어져 있어서 많은 찬스를 만들지 못하더라도 한번 타이밍이 맞는 순간 골키퍼와 1대1 찬스를 생산해내는 효율적인 축구를 구사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로나는 홈팬들 앞에서 득점을 위해 라인을 더 끌어올려야 하고 이 과정에서 전환 수비는 불가피하게 느려지며 뒷공간은 더욱 넓어질 수밖에 없다. 후반 중반 이후 라울 가르시아와 키케바르 같은 교체 카드가 투입되면 오사수나는 앞선에서의 압박 강도와 침투 빈도를 높이면서 지치기 시작한 지로나 수비 라인을 상대로 한 번 더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표면적인 점유율과 공격 시도 숫자는 지로나가 앞서겠지만 진짜 결정적인 장면과 기대 득점의 효율성에서는 오사수나의 날카로운 역습이 더 큰 무게감을 가지는 승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로나 입장에서는 경기 내내 볼을 가지고도 실점 위기를 반복해서 맞이하는 말 그대로 악몽에 가까운 경기 내용이 펼쳐질 공산도 충분히 존재한다. 일지로나는 홈에서 공을 오래 소유하며 공격적으로 경기를 풀어가려 하겠지만 전환 국면에서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뒷공간 리스크를 완전히 지워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반면 오사수나는 루벤 가르시아의 킬패스와 빅토르 무뇨스의 스프린트, 부디미르의 마무리 능력에 더해 라울 가르시아와 키케, 바르아까지 투입할 수 있는 교체 카드까지 갖춘 만큼 선수비 호역습의 위력을 90분 내내 유지할 수 있는 팀이다. 종합적으로 이 경기는 지로나가 볼을 돌리는 시간보다 오사수나가 역습 한 번으로 만들어내는 장면의 질이 더 중요해지는 승부이고, 이 구조에서는 오사수나 승리 쪽의 기대값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지로나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 추천. 레버쿠젠 vs VfB 슈투트가르트. 이 경기는 단순히 어느 팀이 공을 오래 소유하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레버쿠젠의 고효율 득점 구조와 슈투트가르트 포백에 버티는 힘이 90분 동안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가 핵심이다. 레버쿠젠은 경기당 평균 2.2득점을 기록하고 있을 만큼 공격 기여가 높게 맞춰져 있고, 시크를 축으로 테리어, 틸만, 르웰링까지 연계되는 3-4-3 전방 라인의 파괴력이 상당하다. 알레이스 가르시아를 중심으로 한 빌드업은 후방에서부터 상대 압박을 한 번에 풀어낸 뒤 곧바로 전방으로 침투 패스를 투입하는 전환 패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수비 입장에서는 줄곧 쫓기듯 수비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슈투트가르트는 운다브를 활용한 마무리 능력과 르웰링의 돌파를 통해 레버쿠젠 수비를 위협할 수 있지만, 공격 시 라인을 높게 올리는 구조 탓에 전환 국면마다 뒷공간을 크게 열어주는 위험도 동시에 감수해야 한다. 레버쿠젠 입장에서는 이 뒷공간이 가장 달콤한 타깃이다. 전환 속도를 높여 한 번에 전방을 찌르는 패턴이 워낙 정교하기 때문에 슈투트가르트 포백이 한번 흔들리면 연속적인 실점 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레버쿠젠은 박스 주변 프리킥 상황에서 틸만과 르웰링의 킥이 워낙 정교해 직접 슈팅과 크로스 모두 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협적인 선택지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슈투트가르트가 파울로 위기를 끊으려다 오히려 세트피스를 내주고 그 세트피스에서 실점으로 이어지는 흐름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슈투트가르트는 전방에서의 움직임과 연계에서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라인을 올린 뒤 수비 전환이 늦어지는 약점 때문에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과 집중력 관리에서 흔들리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반면 레버쿠젠은 템포 조절을 통해 상대를 압박과 전개 사이에서 계속 뛰게 만들고, 자신들은 필요한 순간에만 속도를 끌어올리며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쓰는 운영을 선호한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슈투트가르트 수비는 점점 더 깊이 내려설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레버쿠젠의 중거리 슈팅과 세컨볼 상황이 누적되면서 실점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초반에 슈투트가르트가 한 번쯤 역습으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경기 흐름과 득점 기대값을 놓고 보면 레버쿠젠 쪽으로 저울이 기울어지는 그림이 훨씬 자연스럽다. 특히 홈 경기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레버쿠젠은 높은 라인과 공격적인 압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대를 자기 진영 깊숙이 몰아넣는 운영을 택할 공산이 크다. 결과적으로 이 매치는 레버쿠젠이 만들어내는 공격 횟수와 슈투트가르트 수비 라인에 버티는 시간이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큰 화력 우위 매치업으로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레버쿠젠은 이미 시즌 전체를 통틀어 득점 퍼포먼스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시크와 이선 자원들을 중심으로 한 공격 패턴이 거의 완성 단계에 올라와 있다. 슈투트가르트도 전방에서의 움직임과 연계는 날카롭지만, 포백 간격과 수비 전환에서 나타나는 구조적인 약점이 레버쿠젠의 화력을 90분 내내 막아내기에는 부담이 크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 경기는 레버쿠젠이 홈에서 공격적인 템포를 유지하며 결국 스코어까지 가져가는 그림의 무게를 두는 편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레버쿠젠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트벤테 FC vs 즈볼레. 이 경기는 단순히 공격력이 좋은 팀과 나쁜 팀의 대결이 아니라 점유를 통해 경기 흐름을 설계하는 팀과 수비 구조의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한 팀의 충돌에 가깝다. 트벤테는 제루키를 축으로 한 안정적인 빌드업과 로츠의 이선 움직임, 볼프스빈켈의 박스 안 연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높은 볼 점유율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볼 점유율을 장악해 나갈 수 있는 팀이 결국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더 많은 슈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트벤테 쪽이 다양한 득점 루트를 준비할 수 있는 구조다. 즈볼레는 코스톤스와 은바여, 오스팅을 활용해 전환 상황에서 빠르게 전방으로 볼을 투입하는 카운터 패턴을 노리겠지만, 점유율 자체가 밀리는 전제에서는 공격 횟수와 박스 진입 횟수에서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 특히 즈볼레의 경기당 평균 2.23 실점이라는 수치는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이 동시에 흔들리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다. 트벤테 입장에서는 이 약점을 정면으로 파고들 수 있는 매치업이다. 측면에서의 크로스뿐만 아니라 로츠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받는 공을 통해 박스 안으로 슬쩍 찔러 넣는 패턴까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볼프스빈켈의 움직임은 센터백을 끌어내고 그 빈 공간으로 이선이 침투해 들어가는 장면을 자주 만들어줄 수 있어 즈볼레의 느슨한 마킹과 간격 문제가 더 도드라져 보일 여지가 있다. 즈볼레가 수비 숫자를 많이 두고 낮은 블록으로 버티려 할수록 트벤테는 박스 근처에서 짧은 패스와 컷백 세컨드볼 횟수를 통해 슈팅 횟수를 계속 쌓아 올리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반대로 즈볼레가 라인을 올리고 전방 압박을 시도한다면 포백 라인 뒷 공간과 더블 볼란치 앞 공간이 동시에 열리면서 트벤테의 직선적인 침투와 전진 패스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즈볼레의 수비 조직이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검증받는 무대이기도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트벤테 공격진에게는 기회가 많은 경기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트벤테는 한 골로 만족하기보다는 점유를 유지하면서
추가골을 노리는 흐름으로 경기를 풀어갈 공산이 크고, 이는 즈볼레의 수비 부담을 90분 내내 키우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즈볼레가 세트피스나 카운터로 한두 번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슈팅 수와 위협적인 박스 점유 시간에서는 트벤테 쪽이 확실히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맥락을 모두 합쳐보면 점유와 파이널 서드의 디테일 차이가 시간이 갈수록 스코어에 반영되는 트벤테 중심의 경기 흐름을 예상해보는 쪽이 훨씬 자연스럽다. 일즈볼레는 실점 수치가 말해 주듯 수비 조직 자체에 손봐야 할 포인트가 너무 많고, 이런 유형의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부담이다. 반면 트벤테는 안정적인 빌드업과 이선의 창의적인 움직임, 볼프스 빈켈의 박스 안 마무리를 앞세워 점유와 찬스 생산 모두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 매치업에서는 한두 번의 우연한 장면보다는 90분 동안 누적되는 점유와 파이널 서드 디테일 차이가 결국 스코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트벤테 승리 시나리오에 무게를 두는 쪽이 더 설득력 있는 선택으로 보인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트벤테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브리스톨 시티 FC vs 와포드. 이번 경기는 브리스톨의 박스 점유율과 컷백 패턴이 와퍼드의 3-5-2 수비 블록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느냐가 핵심 포인트다. 브리스톨은 3-4-3을 기반으로 양쪽 윙백과 측면, 공격수를 적극적으로 전개에 투입해 시간이 지날수록 페널티 박스 주위의 공격 자원들을 밀집시키는 경향이 뚜렷하다. 메우메티가 측면 깊숙한 지역까지 파고든 뒤 컷백을 선택하는 장면이 반복되면 와퍼드 수비는 골라인 쪽으로 빨려 들어가며 중앙 수비 라인이 계속 흔들리는 부담을 안게 된다. 이때 세컨드 라인에서 트와인이 하프 스페이스로 정확히 침투해 들어가면 수비 시야 사각에서 마크가 풀린 상태로 슈팅 각을 잡을 수 있어 골문 앞에서 마무리만 남겨둔 무인지경의 찬스가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 브리스톨은 세컨볼 경쟁에서도 전방의 숫자를 아끼지 않고 투입하는 팀이라 한 번의 크로스와 컷백 상황이 두세 차례 연속 슈팅으로 이어지는 그림을 만들 수 있는 구조다. 반면 와퍼드는 3-5-2를 바탕으로 블록을 최대한 낮추고 이란쿤다의 스피드를 활용한 역습에서 해답을 찾으려 할 가능성이 높다. 카엠베와 중원 자원들이 어느 정도까지 버텨주느냐에 따라 경기 초반 균형이 유지될 수 있지만 브리스톨의 박스 점유율이 높아지면 수비수와 미드필더 모두 박스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장면이 많아질 수 있다. 그래서 전반에는 와퍼드가 수비 숫자로 버티면서 역습 타이밍을 엿보겠지만 브리스톨이 점점 더 많은 선수들을 박스 근처로 올리며 두 번째, 세 번째 찬스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퍼드 입장에서는 역습 성공률이 떨어지면 체력적으로만 소모되는 구도가 나오기 쉽고 시간이 갈수록 세컨볼과 박스 안 클리어링에서 실수가 나올 위험이 커진다. 결국 브리스톨이 메우메티의 컷백과 트와인의 하프스페이스 침투, 그리고 리스의 마무리 움직임을 얼마나 자주 연결해내느냐에 따라 경기 양상이 한쪽으로 기울 수 있다. 브리스톨의 공격 패턴은 점점 더 박스 안 밀집도와 세컨볼 경쟁력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흐르고, 이는 컵 대회 특유의 단판 승부에서 더욱 공격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와퍼드는 수비 블록 유지와 역습 효율이 동시에 필요하지만 중원에서의 압박 강도와 커버 범위가 후반으로 갈수록 떨어질 경우 브리스톨의 파상 공세를 끝까지 견디기에는 부담이 크다. 때문에 경기 시간이 지날수록 브리스톨의 박스 점유율과 슈팅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나는 흐름이 나올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세트피스와 세컨볼 상황이 결정적인 한 방으로 이어질 여지가 크다. 종합하면 브리스톨이 홈에서 공격 템포를 유지하면서 박스 점유율을 높여가는 흐름을 만들 수 있다면 후반으로 갈수록 와퍼드의 수비 조직이 흔들리고 브리스톨 쪽으로 승부가 기울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브리스톨은 홈에서 3-4-3의 공격적인 구조를 살려 시간이 지날수록 페널티 박스 근처에 공격 자원을 몰아넣으며 파상 공세를 펼칠 수 있는 팀이다. 반면 와퍼드는 3-5-2 블록으로 버티며 역습을 노리겠지만 중원 수비 부담이 누적되면 세컨볼과 박스 안 수비에서 실수 한두 번이 치명타로 이어질 위험을 안고 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브리스톨이 메우메티의 컷백과 트와인의 침투, 그리고 전방의 마무리 능력을 앞세워 홈에서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매치업으로 해석할 수 있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브리스톨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토트넘 호스퍼 vs 에스턴 빌라. 이 경기는 홈에서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으로 승부를 보려는 토트넘과 후반으로 갈수록 상대 진영 점유를 늘리며 경기를 잠식하는 아스톤 빌라의 스타일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매치업이다. 토트넘은 히샬리손과 콜로 무아니를 앞세운 공격진의 활동량과 압박 강도로 초반부터 템포를 끌어올리려 할 가능성이 크다. 벤탄쿠르는 후방 빌드업과 이선 연결을 동시에 책임지며 토트넘이 빠르게 전환 공격을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하지만 풀백이 높게 올라가는 구조에서 더블 볼란치 앞뒤 공간이 동시에 비는 장면이 많고, 이때 라인 간격이 벌어지면 상대의 하프스페이스 침투에 취약해지는 약점이 드러난다. 아스톤 빌라는 이런 구조적 허점을 파고들기 좋은 팀이다. 부엔디아가 측면에서 스피드를 살려 수비 한두 명을 제치고 들어간 뒤 날카로운 컷백을 선택하는 순간 토트넘 수비 라인은 본능적으로 골문 쪽으로 쏠리게 된다. 그 결과 박스 앞 하프스페이스에는 틸레만스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열리고, 그는 세컨드 라인에서 여유있게 공을 잡아 중거리 슈팅 혹은 마지막 패스를 선택하는 옵션을 가진다. 로저스는 이 과정에서 라인을 넓혀주거나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며 수비 주의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빌라의 공격 패턴을 더욱 읽기 어렵게 만든다. 아스톤 빌라가 후반 중반 이후 상대 진영에서 볼을 오래 소유하기 시작하면
토트넘의 전방 압박은 서서히 힘이 빠지고 수비 라인은 자기 박스 근처에 고착되는 양상이 반복될 수 있다. 이 구간에서 부엔디아의 돌파와 컷백, 틸레만스의 하프스페이스 점령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면 박스 안쪽에서 위력적인 유효 슈팅이 여러 차례 터져나오는 흐름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토트넘이 득점 찬스를 전혀 만들지 못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전환 상황에서 라인을 높였다가 뒷공간을 내주는 장면이 반복되면 실점 리스크는 빌라보다 훨씬 높게 형성된다. 반면 아스톤 빌라는 두 줄 수비와 중원 압박의 온도를 조절하면서 필요할 때는 라인을 내렸다가도 역습 시점에는 과감하게 전방으로 숫자를 투입하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경기 초반에는 탐색전과 압박 싸움이 치열하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후반 중반 이후 빌라의 점유와 공격 패턴이 점점 더 무게를 가져가는 그림이 자연스럽게 그려진다. 특히 강도 높은 후반 점유와 박스 공략 패턴까지 감안하면 한방 승부가 필요한 FA컵 단판 승부에서 아스톤 빌라의 실리 있는 운영이 더 빛을 발할 가능성이 크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초반에 득점을 하지 못하면 시간이 갈수록 중원과 수비 라인 간격이 벌어지고 빌라의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감당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들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후반으로 갈수록 빌라의 전술적 완성도와 점유력, 그리고 박스 안 결정력이 조금씩 토트넘을 압도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여지가 충분하다. 1토트넘은 홈에서 초반 템포를 끌어올리며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지만 경기 시간이 길어질수록 수비 간격 관리와 뒷공간 케어에서 한계를 드러낼 여지가 크다. 반면 아스톤 빌라는 후반 중반 이후 상대 진영 점유를 늘려가며 부엔디아의 돌파와 틸레만스의 하프스페이스 장악을 통해 박스 안 유효 슈팅을 꾸준히 만들어낼 수 있는 공격 패턴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FA컵 같은 단판 승부에서는 후반 흐름을 쥐고 경기를 설계할 수 있는 아스톤 빌라 쪽이 실제 스코어와 승부 결과에서 더 유리한 위치에 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토트넘패 강추? 핸디핸디패 추천. 언더버버 추천. 이집트 vs 코트디부아르. 이 경기는 단순히 이름값 싸움이 아니라 측면 숫자 싸움과 공수 간격 관리에서 어느 쪽이 더 완성도 높은 구조를 보여주느냐가 승부를 가르는 포인트다. 이집트는 3-5-1을 통해 중앙에서의 숫자 우위를 확보하려 하지만 양 측면에 윙백 한 명씩만 배치된 구조라서 폭을 넓게 쓰는 상대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수적 열세에 놓이는 장면이 발생한다. 특히 윙백이 하프스페이스와 터치라인을 동시에 의식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에는 선택지를 포기할 수밖에 없어 사이드에서 2대1 돌파를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 오마르 마르무시와 모하메드 살라의 개인 능력은 여전히 위협적이지만 전개 속도가 느려지거나 중원에서의 패스 경로가 끊기는 순간 이 두 선수도 전방에서 고립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다. 반면 코트 디부아르는 4-3-3 구조 안에서 중원과 수비 라인 사이 간격을 촘촘히 유지하고 있어 볼을 탈취한 뒤 곧바로 디알로를 기점으로 역습을 전개하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 디알로를 향한 전진 패스가 연결되는 순간 좌우에서는 디오만데와 다른 윙 자원들이 풀백과 함께 폭을 넓히며 이집트 윙백에게 숫자적인 부담을 강하게 주는 패턴이 반복될 수 있다. 그래서 이집트의 3-백과 윙백 조합은 오늘 경기에서 측면 수비와 커버 범위에서 지속적인 압박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또한 상가레가 중원에서 인터셉트와 몸싸움으로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세컨볼 상황에서도 코트 디부아르 쪽이 더 많은 공격 전개 기회를 가져갈 여지가 크다. 이집트가 라인을 내리고 전환 상황을 줄이려 하더라도 측면에서의 수적 열세는 구조적으로 쉽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 싸움으로 갈수록 코트 디부아르의 패턴이 더 자주 반복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가 세트피스나 살라의 개인 능력 한 방으로 균형을 맞출 여지는 존재하지만 전체적인 경기 흐름을 돌려 세우기에는 전술적 상성이 다소 불리한 편이다. 공격에서 이집트는 전진 패스가 막히면 중앙 밀집에만 의존하는 단조로운 그림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고 코트 디부아르는 전환 속도와 측면 아이솔레이션을 동시에 활용해 다양한 공격 루트를 가져갈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이집트의 중앙 장악력과 코트 디부아르의 측면 전환 장악력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구도지만 최근 흐름과 전술 구조를 함께 보면 후자 쪽이 더 재현 가능성이 높은 패턴을 갖추고 있다고 봐야 한다. 무더운 기후와 체력 소모까지 고려하면 공수 간격을 짧게 유지하며 짧은 패스로 템포를 조절할 수 있는 팀이 후반전에 더 많은 찬스를 가져갈 개연성이 크다. 이 흐름 속에서 측면 숫자 우위를 다른 공격 옵션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코트 디부아르가 경기 전반적인 주도권과 결과 면에서 한 발 앞설 가능성이 더 높게 그려진다. 이집트는 중앙 자원 구성이 탄탄한 것에 비해 윙백 한 명이 넓은 공간을 커버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측면 수적 열세를 피하기 어려운 전술적 딜레마를 안고 있다. 반면 코트 디부아르는 중원에서 간격을 촘촘하게 유지하면서도 디알로를 축으로 하는 역습 전개와 디오만데를 중심으로 한 측면 오버로드를 통해 다양한 패턴으로 상대를 압박할 수 있는 팀이다. 전술 상승과 최근 흐름, 그리고 측면 숫자 싸움에서의 우위를 모두 감안하면 이번 맞대결은 코트 디부아르가 경기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결과까지 연결할 가능성이 더 높은 승부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이집트패 강추? 핸디핸디패 추천. 언더버버 추천. PSV 에인트호벤 vs 엑셀시오르. 이 경기는 단순히 전방 이름값이 더 강한 팀이 이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메잘라의 침투와 하프스페이스 공략이라는 전술적 디테일을 어느 쪽이 더 잘 활용하느냐가 핵심이 되는 매치업이다. 아인트호벤은 스하우턴이 중앙에서 측면 하프스페이스로 대각선 침투를 가져가는 전형적인 메잘라 무브먼트를 기반으로 페리시치와 반 본멜까지 연쇄적으로 움직이는 입체적인 공격 패턴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다.
스하우턴이 측면 하프스페이스로 파고드는 순간 엑셀시오르 포백은 풀백이 나갈지 센터백이 커버할지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되고, 이 타이밍을 틈타 페리시치는 골문 앞으로 파고들며 박스 안에서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움직임을 가져간다. 이 과정에서 반 본메리 폭을 넓혀 상대 풀백을 바깥으로 끌어내면 자연스럽게 박스 측면과 중앙 사이에 비는 공간이 생기고, 그 지점이 바로 스하우턴이 공을 받아 컷백을 시도하기 좋은 존이 된다. 엑셀시오르 수비가 메잘라 침투의 시선을 빼앗기면 뒤에서 박스 안으로 따라 들어오는 다른 공격진들의 침투 동선을 시야에서 놓치게 되고, 결국 컷백 패스 한 번에 두세 명이 동시에 반응하지 못한 채 실점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엑셀시오르는 반 뒤인엔을 축으로 역습 상황에서 산체스 페르난데스와 예고이안이 이선에서 연계하며 한두 번 정도는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지만, 점유와 전개 구도에서 주도권을 가져가기에는 중원 퀄리티와 템포 조절 능력에서 차이가 느껴진다. 그래서 경기 전체 그림을 놓고 보면 엑셀시오르는 라인을 높게 올려 맞불을 놓기보다는 미드존에 블록을 세워 버티다가 반 뒤인엔을 향한 롱패스와 이선 합류를 노리는 쪽으로 현실적인 접근을 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아인트호벤이 이미 에르디비지에서 상위권이 아니라 1위를 달리는 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수동적인 블록 운영이 90분 내내 버텨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특히 스하우턴의 메잘라 침투 패턴이 전반부터 몇 차례 반복되기 시작하면 엑셀시오르 포백은 하프스페이스를 막으려다 보니 라인 전체가 안쪽으로 좁혀지는 경향을 보일 것이고, 그 틈을 타반 본메리 바깥에서 페리시치가 안쪽에서 동시에 침투 각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게 상대 수비가 하프스페이스와 골문 앞 두 지점을 동시에 의식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결국 한쪽 마크는 헐거워질 수밖에 없고, 이때 컷백이나 낮은 크로스로 두 번째 라인의 마무리 기회까지 열릴 여지가 크다. 엑셀시오르 입장에서 더 어려운 지점은 메잘라 침투와 측면 침투를 동시에 막으려고 라인을 내리면 박스 앞 세컨볼 회수에서 주도권을 내주는 반면, 라인을 올려 압박을 나가면 뒷공간과 하프스페이스가 동시에 열릴 수 있다는 딜레마에 놓인다는 점이다. 때문에 이 경기는 엑셀시오르가 초반부터 견고하게 버틸 수 있느냐가 관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인트호벤의 공격 템포와 메잘라 패턴이 더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공격 볼륨이 점점 쌓이는 양상이 강하게 그려진다. 스하우턴이 만들어내는 메잘라 무브먼트와 페리시치의 골 감각, 반 본멜의 폭침투까지 더해지면 아인트호벤이 왜 리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상위권 팀다운 공격 퀄리티를 어떤 방식으로 증명하는지 보여줄 수 있는 한 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종합적으로 보면 메잘라 전술과 하프스페이스 공략의 완성도 높게 돌아가는 팀과 그 움직임을 쫓아가다 보니 컷백과 중앙 침투를 동시에 케어하기 어려운 팀의 맞대결이라는 점에서 전술 구조와 공격 패턴의 완성도는 아인트호벤 쪽에 더 큰 손을 들어주는 흐름이다. 이라인트호벤은 스하우턴의 메잘라 침투와 반 본멜의 폭, 페리시치의 마무리가 서로 맞물리는 전술 구조를 바탕으로 상위권 팀다운 공격 패턴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다. 반면 엑셀시오르는 하프스페이스 커버와 박스 안마킹 전환에서 이미 불안한 흐름을 노출해 온 팀이라 메잘라와 컷백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오늘 매치업은 결코 편한 그림이 아니다. 전술 완성도, 공격 템포, 하프스페이스 활용 능력을 모두 합쳐보면 이 경기는 아인트호벤이 리그 1위 팀다운 경기력으로 흐름을 주도하고 승점 3점을 가져갈 확률이 더 높다는 판단이 자연스럽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아인트호벤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보버 추천. 아탈란타 BC vs 토리노 FC. 이 경기는 단순히 슈팅 숫자를 많이 가져가는 팀이 이기느냐가 아니라 어느 쪽이 상대의 약점을 더 정확하게 집어내고 그 지점을 끝까지 파고드는지가 핵심 포인트다. 아탈란타는 3-4-3 구조에서 나오는 폭넓은 전개와 하프스페이스 활용 능력이 뛰어나고, 특히 왼쪽에서 대 케텔라이르가 만들어내는 패턴이 토리노의 좌측 수비 불안과 정면으로 맞닿아 있다. 토리노의 좌측 풀백은 공격 가담 이후 폭기 속도가 느린 편이라 전환 상황에서 라인 간 간격이 벌어지면서 좌측 하프스페이스에 넓은 공간이 열리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다. 데 케텔라이르가 이 지역으로 침투해 볼을 받아 두세 걸음 안쪽으로 파고들며 컷백 타이밍을 맞춘다면 골문 앞에서는 스카마카와 파살리치가 동시에 마무리 각을 노릴 수 있는 그림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결국 이 패턴이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경기 내내 반복해서 쌓이는 것이 문제다. 토리노 입장에서는 라인을 내리고 블록을 좁혀도 좌측 풀백 복귀가 늦어지는 순간마다 같은 고민을 반복하게 될 수 있다. 아탈란타는 이 약점을 의식적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크다. 초반에는 템포를 조절하며 토리노의 압박 강도를 확인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왼쪽으로 전개 방향을 집중시키며 하프스페이스를 열어가는 패턴을 꺼내들 수 있다. 데 케텔라이르가 하프스페이스에서 공을 받으면 토리노의 더블 볼란치와 센터백은 동시에 그를 둘러싸야 하고, 그 순간 박스 안과 반대 측면에서는 다른 공격수들이 상대 수비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다시 나타나는 움직임으로 균열을 키울 수 있다. 토리노가 이를 막기 위해 중원 숫자를 더 왼쪽으로 붙이면 반대로 아탈란타는 중앙과 반대 측면을 빠르게 활용해 공격 방향을 전환하며 수비 라인을 더 흔들 수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교체 카드의 차이도 본격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아탈란타는 공격 옵션을 새로 투입해 전방 압박과 침투 속도를 유지할 수 있지만, 토리노는 이미 많은 에너지를 쓴 상태에서 수비 숫자를 맞추는 데 집중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 토리노가 시메오네를 활용해 역습과 세트피스에서 한두 번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볼 점유와 박스 근처 체류 시간은 아탈란타 쪽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흐름이 누적되면 한번 균형이 깨진 이후에도 아탈란타가 추가골을 노리며 템포를 조절하고
토리노는 따라가기 위해 라인을 올리다가 다시 하프스페이스와 뒷공간을 허용하는 악순환으로 빠질 여지도 충분하다. 결국 이 경기는 좌측 하프스페이스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아탈란타의 세밀한 공격 설계와 토리노의 수비 조직 문제가 얼마나 극명하게 대비되는지가 승부의 핵심이 되는 경기다. 이라탈란타는 3-4-3 구조에서 나오는 폭넓은 전개와 덱 케텔라에르를 중심으로 한 좌측 하프스페이스 활용 능력을 통해 토리노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략할 수 있는 팀이다. 반면 토리노는 좌측 풀백 복귀 속도와 라인 간 간격 관리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강한 압박과 활동량만으로 90분 내내 버티기에는 구조적인 부담이 크다. 이 흐름이라면 찬스의 양과 질 모두에서 아탈란타가 앞서는 그림이 자연스럽고 결국에는 홈팬들 앞에서 아탈란타가 승리를 가져가며 경기 내용을 증명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편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아탈란타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발렌시아 vs 엘체. 이 경기는 단순한 전술 맞대결을 넘어서 강등권에 몰린 한 팀의 간절함이 중원 압박과 경기 템포를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승부다. 발렌시아는 4-4-2의 두 줄 블록을 바탕으로 페펠루와 하비 게라가 중앙에서 상대 첫 패스 루트를 차단하고 세컨볼 경합에서 우위를 가져오려 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엘체의 멘도자가 전진 패스를 시도하는 순간마다 발렌시아의 이선이 한 줄씩 앞으로 튀어나와 라인을 압축하고 경기 템포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속도로 끌고 가려 할 것이다. 단이 라바는 측면폭을 넓혀놓은 뒤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며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고 풀백과의 연계를 통해 오버래핑이나 안쪽 침투 패턴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엘체 3백의 좌우 간격을 흔들 준비를 하고 있다. 엘체는 라파 미르를 향한 롱볼과 크로스를 활용해 한 번에 전환 속도를 올리려 하겠지만 발렌시아가 세컨볼 경합에서 앞선다면 오히려 그 두 번째 볼이 발렌시아의 역습 시발점이 되는 장면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발렌시아 입장에서는 라파 미르의 첫 터치를 최대한 거치게 만들고 두 번째 공을 하비 게라가 회수해 곧바로 전진 드리블이나 측면 전개로 이어가는 그림이 중요하다. 반면에 엘체는 멘도자를 통해 짧은 패턴으로 전개를 풀다가 발레라의 안쪽 침투와 라파 미르의 박스 장악력을 활용해 한 번의 마무리를 노리려 하겠지만 원정 경기 특성상 라인을 과감하게 올리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강등권에 떨어진 발렌시아는 세 군 다 강등 CTV 중계권료, 유니폼 스폰서, 어워드 스폰서에서 들어오던 자금이 한꺼번에 줄어드는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수단 전체가 이 경기를 놓치면 진짜 위험해진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후반 막판까지도 태클 강도와 압박 복귀 속도를 유지하려 할 것이고 홈 관중 역시 그 간절함에 반응하며 상대에게 심리적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다. 엘체 입장에서는 이 초반 압박을 어떻게 흡수하느냐가 관건이고 불필요한 파울과 세트피스를 최소화하지 못한다면 세트피스 수비에서 혼전 상황을 자주 허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체의 전방은 한번 공간을 얻으면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성이라 발렌시아가 라인을 지나치게 올리며 무리하게 몰아붙일 경우 뒷공간 역습 한 방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 하지만 발렌시아는 강등 위기라는 심리적 자극을 러닝거리와 압박 강도로 전환하고 있고 구단의 경제적 현실까지 겹쳐진 이 한판에서 홈 경기장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전술적 상성 면에서도 발렌시아의 중원 압박과 라인의 압축이 엘체의 빌드업 구조를 흔들 수 있는 요소가 많고 후반에는 체력 관리까지 감안한 템포 조절로 리스크를 줄이면서 경기 흐름을 관리할 여지가 크다. 결국 이 경기는 엘체도 찬스를 만들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경기 주도권과 심리적 우위는 강등 공포를 등에 진 발렌시아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더 높은 흐름이다. 한 발렌시아에게 이 경기는 단순한 3점짜리 리그 경기가 아니라 구단 재정과 브랜드 그리고 일부 리그에서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생존 매치에 가깝다. 반면 엘체는 전환 상황과 개별 재능으로 위협을 만들 수 있지만 강등권 팀 특유의 절박함과 홈 경기장의 압박감을 동시에 이겨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원정길에 나선다. 이 흐름이라면 강등 공포를 에너지로 바꾼 발렌시아가 중원 압박과 템포 조절에서 주도권을 잡고 결국 홈에서 승리로 강등권 탈출의 발판을 마련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발렌시아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FC 흐로닝원 vs NAC 브레다. 이 경기는 단순히 5위 팀과 최하위 팀의 맞대결이 아니라 콤팩트한 공격 루트를 정비한 팀과 수비 조직이 완전히 헐거워진 팀의 충돌이라는 점에서 흐름 자체가 한쪽으로 기울어 있다. 흐로닝원은 반 베르헨을 중심으로 좌우폭과 하프 스페이스를 고르게 활용하면서 윌름손과 타하를 잇는 공격 삼각 구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때문에 전개 속도는 빠르면서도 공격이 끝난 뒤 더블 볼란치가 곧바로 2차 압박을 걸어 세컨볼을 회수하는 패턴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반면에 브레다는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 간격이 쉽게 벌어지고 압박이 한 번에 이어지지 못해 상대에게 전진 패스와 방향 전환을 반복적으로 허용하는 약점을 노출하고 있다. 그래서 흐로닝원이 공을 점유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반 베르헨과 타하가 브레다의 포백 앞 공간에서 여유있게 공을 다루며 윌룸손에게 향하는 마지막 패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도가 자주 그려진다. 브레다는 반 호이동크를 향한 롱볼과 세트피스에서 한두 번은 득점 찬스를 만들 수 있겠지만 오픈플레이에서의 조직적인 압박과 수비 간격이 무너져 있는 이상 경기 전체 흐름을 바꿀 만큼의 반전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레다가 라인을 과감히 올려 승부를 걸면 오히려 뒷공간이 더 크게 열리면서 흐로닝원의 역습과 빠른 전환에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
흐로닝은 입장에서는 홈 경기에서 상대 수비 조직의 불안정을 정면으로 두드릴 수 있는 이상적인 매치업이라 전반부터 템포를 끌어올리며 주도권을 쥐려할 것이다. 또한 교체 카드의 퀄리티 차이까지 감안하면 후반 들어서도 흐로닝언의 압박 강도와 공격 템포가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브레다 수비에게는 90분 내내 끊임없는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 경기는 흐로닝언이 콤팩트한 조직력과 전환 속도로 경기 흐름을 지배하고, 브레다가 수비 조직의 허점을 좀처럼 메우지 못한 채 실점 위험을 반복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르로닝언은 콤팩트한 공격 루트와 안정적인 라인 간격 관리로 상위권 팀다운 경기 운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브레다는 수비 조직의 허점을 고치지 못한 채 멘탈과 분위기까지 가라앉아 있어 한번 실점이 나오면 연속 실점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구조다. 그래서 이 매치는 흐로닝언이 홈에서 경기 흐름을 주도하며 승리를 챙길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는 쪽이 전술적 심리적 요소 모두를 감안했을 때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흐로닝언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찰튼 vs 첼시. 이번 맞대결은 같은 포메이션 구성을 쓰더라도 전방 자원의 퀄리티와 하프 스페이스 활용 능력에서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경기다. 찰튼은 홈에서 리번을 향한 롱볼과 애프터의 측면 돌파를 통해 초반 기세를 가져가려 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도어티를 포함한 중원의 활동량이 떨어지면 미드필드와 수비 라인 사이 간격이 점점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부터는 첼시의 전방 4명이 하프 스페이스와 박스 앞을 번갈아 점령하면서 찰튼 수비 입장에서는 어느 공간을 먼저 막아야 할지 선택이 어려워진다. 첼시는 전반에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점유를 관리하며 경기 흐름을 읽다가 후반 들어서면서 콜 파머가 터치라인에서 안쪽으로 꺾어 들어오는 동선과 함께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공격의 축을 옮기며 강도를 끌어올리는 패턴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때 주앙 페드로가 라인 사이에서 볼을 받아 연결고리를 만들어주고 페드로 네투가 반대쪽 하프 스페이스로 타이밍 침투를 시도하면 찰튼의 센터백과 풀백은 중앙과 측면 사이에서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만약 네투의 침투 타이밍과 파머의 컷신이 맞아 떨어지는 장면이 반복되면 결국 찰튼 골키퍼와 수비 라인이 동시에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장면이 여러 차례 나올 수 있다. 찰튼 입장에서는 리번의 제공권과 애프터의 한 번에 터지는 돌파가 초반부터 득점이나 유효 슈팅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과 집중력에서 손해를 보며 하프 스페이스 방어에 구멍이 생길 위험이 크다. 반면 첼시는 1월 연속 일정 속에서도 스쿼드 뎁스가 두터워 후반 중반 이후에도 전방 압박 강도와 침투 빈도를 유지할 수 있고, 필요한 순간에 신선한 교체 자원을 투입해 템포를 다시 끌어올리는 운영이 가능하다. FA컵이라는 단판 승부 특성상 하위 리그 팀의 초반 에너지와 홈 분위기가 변수가 될 수 있지만, 장기전으로 갈수록 개개인의 기술 수준과 전술 이해도, 스쿼드 뎁스에서의 차이가 스코어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경기는 초반 몇 분을 제외하면 점점 첼시가 하프 스페이스와 박스 앞을 점유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찰튼은 수비의 라인을 묶어둔 채 역습 타이밍만 노리는 구도로 경기가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전술 밸런스와 후반 승부처에서의 선택지, 그리고 일정 속 체력 관리 능력까지 감안하면 승리 기대값은 첼시 쪽으로 뚜렷하게 기우는 흐름이다. 1찰트는 홈에서 리번과 애프터를 앞세워 초반 기세 싸움에서 한 방을 노릴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중원과 수비 라인의 간격 관리에서 한계를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 반면 첼시는 콜 파머의 하프 스페이스 장악력, 페드로 네투의 스피드 있는 침투, 주앙 페드로의 라인 사이 움직임을 통해 후반 승부처에서 공격의 무게 중심을 원하는 쪽으로 옮길 수 있는 옵션이 풍부하다. 따라서 리그와 컵이 겹치는 일정 속에서도 전술 완성도와 선수층에서 우위를 점하는 쪽이 결국 FA컵 무대에서 웃을 가능성이 높고, 그 방향은 첼시 쪽에 더 가깝다고 판단된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찰튼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보브 추천. 웰링턴 피닉스 FC vs 애들레이드 유나이티드 FC. 이번 매치는 4-1-4-1 구조로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가져가는 홈팀 웰링턴 피닉스와 4-4-2 투톱을 앞세워 박스 안 결정력을 노리는 원정팀 애들레이드의 스타일 대결이다. 웰링턴 피닉스는 나가사와를 중심으로 중원에서 삼각형 패턴을 만들며 짧은 패스로 전개축을 세운 뒤 타이밍이 나올 때마다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번갈아 공략하는 패턴을 가져간다. 아르미엔토의 인사이드 무브와 풀백의 오버래핑이 맞물리면 측면에서 시작된 공격이 박스 안 컷백 상황으로 이어지면서 슈팅 볼륨을 자연스럽게 늘릴 수 있는 구조다. 나야리는 라인 사이에서 공을 받는 감각이 좋아 최전방과 이선을 연결하면서 전진 드리블과 전방 침투 패스로 공격 템포를 한 박자 앞당기는 역할을 맡고 있다. 반면 애들레이드는 투톱을 앞세워 측면, 크로스와 세컨볼 상황에 공격 비중을 두지만 중원 숫자가 부족해지는 구간에서는 상대에게 미드존 점유를 내주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투클리가 공격적으로 전진할수록 측면 공격은 활발해지지만 수비 전환 시 풀백과의 간격이 벌어지며 하프 스페이스가 노출되는 부작용이 동시에 발생한다. 알라기치가 중앙에서 커버를 넓게 가져가려 해도 4-4-2 블록이 무너지는 순간에는 한 명이 메울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공간이 생기기 쉬운 구조다. 여기에 애들레이드 특유의 장거리 이동 스케줄까지 겹치면 장시간 비행과 이동 피로로 인해 경기 당일 컨디션과 회복 루틴이 흔들리며 전후반 후반부 퍼포먼스 완성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즉, 전환 상황과 라인 슬라이드 속도가 중요한 경기에서 원정팀 다리 무게가 조금만 무거워져도 중원 압박과 수비 간격 유지에서 홈팀에게 유리한 그림이 펼쳐질 수 있다. 웰링턴 피닉스 입장에서는 중원에서 템포를 쥔 상태로 상대 투톱 뒷 공간을 계속 찔러 넣으면서 측면 마이너스 하프 스페이스 콤비네이션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애들레이드 수비 라인을 뒤로 몰아붙일 수 있다. 경기가 진행될수록 나가사와의 템포 조절과 세컨볼 경쟁력에서 우위가 드러나면 홈팀이 공을 오래 소유하면서도 위협적인 지역에서 플레이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 애들레이드는 요바노비치의 한 방과 세트피스에서 위협을 만들 수 있지만 오픈 플레이에서 중원 싸움이 밀리는 구간이 길어지면 공격 전개가 투톱형 롱볼이나 단조로운 패턴에 갇힐 위험이 있다. 무더운 조건과 장거리 이동 피로까지 겹치는 일정 속에서 후반 60분 이후에는 원정팀의 압박 강도와 라인 유지력이 눈에 띄게 떨어질 수 있고 이 시점이 홈팀 웰링턴 피닉스가 승부를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타이밍이다. 결국 전술 구조와 중원 숫자, 그리고 이동거리에서 오는 체력 변수까지 모두 감안하면 흐름은 점점 홈팀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이홈팀 웰링턴 피닉스는 4-1-4-1 구조와 중원 숫자, 우위를 기반으로 나가사와를 중심으로 한 템포 조절과 아르미 엔토나야린의 움직임으로 전환 속도와 공격 패턴을 안정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반면 원정팀 애들레이드는 투톱과 측면, 크로스라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장거리 이동이 기본으로 깔린 일정과 4-4-2 구조 특유의 중원 공백 문제 때문에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간격과 압박 강도가 무너질 리스크가 크다.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하면 이번 경기는 홈팀 웰링턴 피닉스가 전술적 응집력과 체력 관리에서 우위를 살려 승리까지 이어갈 가능성이 더 높은 승부로 해석할 수 있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웰링턴 피닉스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멜버른 시티 FC vs 뉴캐슬 대체 FC. 이 매치는 구조적으로 탄탄한 빌드업과 킥 정확도를 갖춘 팀과 수비 조직이 허술하고 실점 비율이 높은 팀의 맞대결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인 방향성이 뚜렷하다. 멜버른 시티는 중원 숫자를 활용해 3-5-2의 장점인 중앙 점유를 살리면서 카프토를 축으로 이선이 유기적으로 움직여 상대 수비 라인의 균형을 계속 흔들 수 있다. 레키는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파울을 유도하고 그 타이밍마다 쿠엔의 킥과 결합되면 직접 프리킥이든 세컨 찬스든 득점 기회가 자주 만들어질 수 있다. 특히 상대가 지금까지 23실점, 경기당 2.09실점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멜버른 시티의 세밀한 공격 루트와 세트피스 퀄리티를 버티기엔 구조적으로 부담이 큰 매치업이다. 중원 싸움에서도 멜버른 시티는 패스 각도를 다양하게 만들며 안팎간 형태로 공을 순환시키는 반면 뉴캐슬 제치는 한번 끊기면 라인이 정비되기 전에 다시 수비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멜버른 시티의 전진 패스와 박스 근처 조합 플레이가 더 자주 나올 가능성이 크고 슈팅 수와 유효 슈팅에서 차이가 벌어질 여지가 충분하다. 세트피스 국면에서도 레키와 쿠엔의 킥 능력은 뉴캐슬 제치의 어설픈 마킹 전환과 맞물려 두 번째 볼과 리바운드 상황에서 추가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다. 반면에 뉴캐슬 제치는 3-4-3의 공격 숫자를 전방에 두고도 전개 속도가 느리고 패턴이 단조로워 박스 안에서의 결정적인 장면을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는 편이다. 공격의 인원을 실어도 중원과 수비 라인 사이 간격이 벌어지면서 역습 한 번에 라인이 찢어지는 장면이 나올 위험이 크다. 또한 멜버른 시티가 홈 경기에서 초반부터 템포를 끌어올리기보다는 점유를 확보하면서 천천히 약점을 공략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경기 흐름은 시간과 함께 멜버른 시티 쪽으로 점점 더 기울 가능성이 높다. 뉴캐슬 제치 입장에서는 선제 실점 이후 라인을 올리며 승부를 걸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레키의 침투와 카프토의 연계, 쿠엔의 침투 패스가 역습 상황에서 더욱 날카롭게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멜버른 시티가 내용과 결과 모두를 잡을 수 있는 구도에 가깝고 점유율 슈팅 유효 슈팅 지표에서 우위를 점하는 그림이 예상된다. 1멜버른 시티는 안정적인 빌드업과 세밀한 전개를 바탕으로 레키와 쿠엔의 킥 능력을 최대치로 활용해 상대 수비를 끝까지 두들길 수 있는 팀이다. 반면 뉴캐슬 제츠는 시즌 내내 실점 관리에 실패하고 있고 구조적인 수비 불안과 간격 붕괴가 눈에 띄는 만큼 멜버른 시티의 공격 패턴을 90분 내내 버티기에는 부담이 크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 경기는 멜버른 시티가 홈에서 경기 내용을 주도하며 결정적인 순간마다 킥 퀄리티와 공격 조직력의 차이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승부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멜버른 시티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헤이렌베인 vs 페노르트. 이 경기는 단순히 이름값이 아니라 하프 스페이스를 누가 더 효율적으로 공략하느냐와 측면 수비 조직력이 90분 동안 버티느냐의 싸움으로 보는 것이 맞다. 헤렌베는 4-2-3-1 구조 속에서 벤테의 제공권과 메르벨트의 연계 능력을 살려 한 번에 전방을 찌르려 하겠지만 빌드업 단계에서 압박을 받으면 롱볼로 쉽게 전환하는 경향 때문에 공격 패턴이 단조롭게 굳어지는 약점이 있다. 반면 페에노르트는 황인범을 축으로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고 좌우로 볼을 흔들며 상대 미드필더 라인을 계속 움직이게 만드는 쪽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곤살로 보르지스와 로톤바가 측면 터치라인을 따라 좁은 간격으로 원투 패스를 교환하다가 타이밍을 맞춰 하프 스페이스로 꺾어 들어가는 장면이 반복되면 헤렌벤 포백은 라인 유지와 마킹 선택에서 큰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헤렌벤의 측면 수비 조직은 이미 이런 유형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 패턴의 어려움을 겪어왔고
풀백과 센터백 사이 간격이 벌어졌을 때 누가 먼저 나가서 끊어야 하는지에 대한 약속이 분명하지 않은 모습까지 노출해왔다. 페에노르트의 입장에서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 수 있는 최적의 재료를 갖추고 있는 셈이다. 곤살로 보르지스의 폭발적인 첫걸음과 로톤바의 오버래핑, 그리고 황인범의 정확한 전진 패스가 삼각형으로 연결되면 헤렌벤 측면은 경기 내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우에다는 박스 안에서 한 번만 제대로 공간을 받으면 높은 슈팅 집중력을 바탕으로 적은 기회에서도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타입이라 이런 측면 중앙 연계가 살아나는 순간 득점 기대값이 크게 치솟는다. 발렌테의 결장으로 인해 중원에서 강하게 압박을 거는 힘이 다소 떨어질 수는 있지만 선수층이 워낙 두터운 팀이라 다른 미드필더들이 활동량과 커버 범위를 조금씩 나눠 맞는 식으로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하다. 중요한 것은 헤렌벤이 이 측면 하프 스페이스 공략을 90분 동안 얼마나 버티느냐다. 일단 한번 라인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후에는 세컨볼 정리 과정에서도 우에다와 이선 자원들에게 슈팅 찬스를 연달아 허용할 위험이 커진다. 헤렌벤이 홈이라는 점을 앞세워 초반에는 적극적으로 전방 압박을 시도하겠지만 페에노르트의 빌드업이 워낙 안정적인 편이라 첫 압박을 한두 번 흘려보내고 나면 결국 라인을 내리며 버티는 쪽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곤살로 보르지스와 로톤바의 측면 공략, 황인범의 중원 장악력, 우에다의 박스 안 움직임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빛을 발하게 되고 후반에는 페에노르트 쪽으로 경기 흐름이 기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결국 이 매치는 헤렌벤이 한두 번 역습 찬스로 균형을 깨려는 시도는 하겠지만 전체적인 전술 완성도와 측면, 하프 스페이스 공략의 위력을 감안하면 페에노르트가 흐름과 스코어를 동시에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은 승부라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이레렌벤은 홈에 이점을 안고 벤테를 향한 단순하지만 직선적인 공격 루트를 통해 균형을 노리겠지만 측면 수비 조직의 약점과 하프 스페이스 대처 미흡이라는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페에노르트는 발렌테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황인범을 축으로 한 안정적인 빌드업과 곤살로 보르지스 로톤바의 측면 공략, 우에다의 박스 안 마무리 능력까지 더해져 전방에서의 완성도가 훨씬 높은 편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 경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페에노르트의 패턴 플레이와 측면 압박이 헤렌벤 수비 라인을 점점 더 깊이 밀어넣으면서 원정팀이 승리 시나리오를 현실로 만들 가능성이 높은 한판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헤렌벤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보브 추천. 중국 vs 호주. 이 경기는 중국의 윙어 중심 4-3-3과 호주의 공중전 중심 4-4-2가 맞붙는 구조지만 실제 승부의 초점은 누가 공중전과 세트피스에서 더 많은 장면을 가져가느냐에 맞춰져야 한다. 중국은 왕위둥의 개인기와 속도를 살려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드는 공격 루트를 살리려 하겠지만 중앙 수비진의 평균 신장이 낮기 때문에 박스 안 제공권 싸움에서 자연스럽게 부담을 안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 양하오이와 리 전치안이 중원에서 압박과 커버를 병행하며 최대한 라인을 전진시키겠지만 한번 호주의 롱볼이나 대각 크로스에 라인딜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수비 라인이 박스 앞까지 급격히 말려 들어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반면 호주는 초반부터 네이서널 블레어를 향해 타점 높은 크로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면서 중국 센터백들에게 계속된 공중전과 세컨볼 경합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경기 흐름을 설계할 가능성이 높다. 풀백과 윙이 측면에서 21구도를 만들고 이 상황에서 올라오는 크로스가 반복되면 중국 수비는 공과 사람을 동시에 체크하기 힘들어지고 한번 클리어한 공을 다시 되찾아오는 과정에서도 한 발씩 느리게 반응할 위험이 있다. 매튜 그리말디는 세컨볼 상황에서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들어 떨어지는 볼을 수거한 뒤 다시 측면으로 전개해 크로스 상황을 재생산하거나 직접 슈팅 각을 만들면서 호주의 공격 템포를 끊김없이 이어주는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세트피스에서도 그림은 비슷하다. 코너킥마다 니어포스트에서 1차 스크린을 만들어주고 반대쪽 팝포스트로 제공권 좋은 자원들이 깊게 파고드는 패턴을 활용한다면 중국은 단순한 맨마킹만으로는 마크를 정리하기 쉽지 않다. 이때 팝포스트 쪽에서 완전히 비어있는 헤더 찬스를 허용하거나 혼전 상황에서 세컨볼을 제대로 걷어내지 못해 실점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나올 위험이 항상 열려있다. 물론 중국도 왕위둥의 역습 한 방이나 중거리 슈팅으로 반격을 노릴 수는 있겠지만 경기 전체를 지배하는 축은 높이를 활용하는 팀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더 크다. 결국 이 매치는 패스워크보다 공중전과 세컨볼 싸움에서 만들어지는 격차가 스코어에 반영되는 흐름으로 흘러갈 공산이 크고 그 구조는 분명히 호주가 더 편한 쪽이다. 일중국은 왕위둥의 개인기와 중원의 투지로 어느 정도 버티는 힘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센터백 조합의 신장 열세와 박스 안 제공권 부담을 90분 내내 감출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반면 호주는 네이서널 블레어를 축으로 한 포스트 플레이와 크로스 세컨볼 세트피스를 한 세트로 묶어 공중전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팀이라 시간이 지날수록 이 격차가 스코어에 반영될 여지가 크다. 이 경기는 지상전보다 공중전에서 누가 더 많은 장면을 가져가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제공권과 세트피스 파괴력에 앞서는 호주 쪽 흐름을 믿고 접근하는 편이 보다 현실적인 선택에 가깝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중국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보브 추천. US 레체 파르마 BS 칼초 1913. 이 경기는 단순히 한 팀이 공격적으로 나온다는 수준이 아니라 파르마의 시그니처인 강도 높은 전방 압박과 하이라인이 레체의 직선적인 역습 구조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전술 매치업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파르마는 초반부터 3백 라인을 하프라인 근처까지 끌어올리고
윙백까지 전진시켜 상대 진영 깊숙한 곳에서 압박의 첫 접점을 만든 뒤 레체의 빌드업을 출발 단계에서 끊어내겠다는 플랜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전방에서는 오리스타니오가 레체 수비와 중원 사이 틈을 파고들며 압박 방향을 유도하고 아드리안 베르나베가 그 뒤에서 전진 압박에 동참해 레체가 라마다니를 통해 템포를 잡을 시간을 최대한 빼앗으려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구조는 어디까지나 첫 압박이 먹혀 들어갈 때의 이야기고, 한번 압박이 풀려 레체가 전환 순간을 잡는다면 곧바로 카마르다의 스프린트가 파르마 3백의 등 뒤를 향해 시작되는 그림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레체 입장에서는 라마다니가 수비 앞에서 공을 따낸 뒤 지체 없이 전방을 향해 대각선 전진 패스를 찔러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카마르다가 파르마의 넓게 형성된 뒷공간을 단번에 파고들 수 있는 상황이 여러 차례 만들어질 여지가 크다. 파르마 3백이 하프라인 위쪽까지 전진한 상태에서 볼을 잃는다면 펠레그리노는 등을 치고 달리는 수비를 반복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카마르다의 첫 두세 발 가속을 따라잡지 못하면 곧바로 단독 찬스에 가까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테테 모렌테의 역할도 중요하다. 모렌테가 터치라인 근처에서 폭을 넓혀 윙백을 바깥으로 끌어낸 순간 그 안쪽 하프스페이스는 카마르다에게 열려있는 통로로 바뀌고, 그 틈으로 들어가는 타이밍에 라마다니의 전진 패스가 맞물리면 파르마 수비는 선택지를 잃게 된다. 파르마는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전방 압박으로 상대를 눌러두는 축구를 고집하는 팀이기 때문에 전반부터 라인을 내리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운영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결국 경기의 무게중심은 파르마의 전방 압박이 어느 정도까지 유지되느냐와 동시에 레체가 전환 찬스를 얼마나 높은 효율로 살려내느냐에 맞춰질 수밖에 없고, 이 구도가 흔들리는 순간 경기 흐름은 한쪽으로 크게 요동칠 수 있다. 특히 파르마가 전방에서 몇 차례 좋은 장면을 만들며 라인을 더 끌어올리는 순간이 오면 그때가 오히려 레체 입장에서는 카마르다의 스피드를 전면에 내세울 최고의 타이밍이 될 수 있다. 레체는 굳이 점유율 싸움에서 앞서겠다는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고, 라마다니를 축으로 중원을 단단히 묶어둔 뒤 카마르다와 모렌테의 침투 타이밍만 맞춰주면 자신들의 색깔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팀이다. 반대로 파르마는 라인을 내리는 순간 자신들의 정체성인 전방 압박과 공격적인 템포를 포기하게 되기 때문에 실점 리스크를 알면서도 일정 수준 이상 라인을 유지할 수밖에 없고, 이 지점에서 레체의 빠른 역습과 파르마의 하이 라인이 맞부딪히는 장면이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종합적으로 보면 3백의 넓은 뒷공간과 전방 압박의 강도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파르마의 스타일은 카마르다처럼 한번 공간이 열리면 그대로 파고 들어가는 타입의 공격수를 상대로는 위험 부담이 훨씬 크게 작용하는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단순히 파르마의 공격적인 시도가 통할지 여부가 아니라 레체가 그 뒷면에 숨어있는 카운터 어택의 여지를 얼마나 냉정하게 이용해 득점으로 연결하느냐가 승부의 키포인트가 되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1레체는 라마다니를 중심으로 중원에서 안정감을 확보한 뒤 카마르다와 모렌테의 속도와 움직임을 전면에 내세워 파르마의 뒷공간을 집요하게 공략할 준비가 되어 있다. 반면 파르마는 전방 압박과 하이라인이라는 시그니처를 끝까지 유지하려다 보니 3백의 넓은 뒷공간이라는 구조적인 리스크를 안고 경기를 치를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전술 구조와 스타일의 상성을 모두 종합해보면 이 매치는 레체가 카운터 어택의 날카로움으로 흐름을 가져오고 마무리에서 집중력을 발휘한다면 승점 3점을 가져갈 확률이 더 높다고 판단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레체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더비 카운티 vs 리즈 유나이티드 FC. 이 경기는 단순히 이름값이 아니라 후반 승부처 구간에 어떤 팀이 더 다양한 루트로 상대 수비를 두드릴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되는 매치업이다. 더비 카운티는 홈 경기라는 이점을 바탕으로 전반부터 템포를 끌어올려 모리스를 향한 롱볼과 브루스터의 침투를 활용하려 하겠지만 3-4-3 구조 특성상 윙백이 전진했을 때 뒤를 메우는 커버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라인 간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부터 수비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질 위험이 있다. 특히 중원에서 트래비스가 수비 지원에 치우치기 시작하면 후방 빌드업이 측면으로만 돌고 중앙 관통 패스 빈도가 줄어들면서 공격 전개가 단발적인 크로스와 세트피스에 의존하는 흐름으로 고착될 수 있다. 반면 리즈 유나이티드는 3-5-2 구조를 바탕으로 칼버트 루인이 박스 안에서 버티고 오카포르가 측면에서 드리블로 낮은 크로스를 선택하는 장면을 반복해 상대 수비 라인을 끌어내린다. 그 과정에서 수비형 미드필더와 센터백 사이 거리가 조금씩 벌어지면 에론슨이 세컨드 라인에서 하프 스페이스를 선점하며 침투에 들어가 결정적인 슈팅 찬스를 만드는 시나리오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후반으로 갈수록 더비 카운티 수비 라인은 칼버트 루인의 제공권과 오카포르의 드리블을 동시에 의식해야 하고 중앙에서는 에론슨의 움직임까지 신경 써야 하는 부담이 커진다. 결국 한 번이라도 낮은 크로스를 제대로 걷어내지 못하거나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마킹 전환이 늦어진다면 박스 안에서 수비가 반응하기도 전에 결정적인 슈팅 찬스를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 리즈 유나이티드의 후반 승부처 전술은 측면 돌파와 중앙 침투, 세컨볼 압박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상대를 점점 뒤로 몰아넣는 방식이기 때문에 더비 카운티 입장에서는 경기가 갈수록 자신들의 박스 안에서 수비하는 시간만 늘어나는 흐름에 갇힐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 경기는 초반보다는 후반으로 갈수록 전술적 차이가 스코어에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승부다. 더비 카운티는 모리스를 축으로 한 타깃 플레이와 브루스터의 침투, 세트피스를 통해 한 방을 노릴 수는 있지만 3-4-3 구조에서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동시에 지켜야 하는 부담이 커지면 라인 간 간격이 벌어지며 수비 집중력이 떨어질 위험이 크다. 반면 리즈 유나이티드는 오카포르의 드리블과 낮은 크로스, 칼버트 루인의 제공권,
에론슨의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후반 승부처 구간에 집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중원 숫자 우위와 세컨볼 압박을 통해 공격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구조를 완성해 두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후반에 갈수록 측면과 중앙을 동시에 두드리는 리즈 유나이티드의 전술적 우위가 더 선명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크며 이 흐름은 결국 리즈 유나이티드 승리 쪽으로 무게를 실어주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판단된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더비 카운티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보버 추천 라요 바에카노 vs RCD 마요르카 이번 매치는 라요의 전방 압박과 세트피스 완성도가 마요르카의 단단한 수비 블록과 타깃형 공격을 얼마나 무너뜨릴 수 있느냐를 보는 경기다. 라요는 4-4-1-1 구조 속에서 1선과 2선의 간격을 좁게 유지하며 상대 빌드업의 첫 패스 두 번째 패스를 끊어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우나이 로페즈가 후방에서 전방까지 템포를 조절해주면 호르헤데, 프루토스와 28라존이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오가며 수비 라인을 계속 흔든다. 특히 코너킥에서는 니어 포스트로 전력 질주에 들어가는 런닝 점프 헤더 패턴이 이미 팀 색깔처럼 굳어져 있어 오늘 경기에서도 코너킥가 나올 때마다 실질적인 득점 위협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라요 입장에서는 세트피스 한두 번만 제대로 연결돼도 흐름을 완전히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코너를 많이 만드는 방향으로 공격 템포를 가져갈 여지가 크다. 마요르카는 라인을 내리고 블록을 촘촘히 유지한 뒤 무리치 쪽으로 공을 올려주는 단순하지만 분명한 플랜을 가져올 것이다. 다만 섬 지역에서 본토로 이동해야 하는 특성상 장거리 비행과 이동으로 인한 피로가 선수단 전체에 누적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런 피로가 체력 저하와 집중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후반 60분을 지나면서부터는 중원 압박 타이밍이 한 박자씩 느려지고 라인 간격이 조금씩 벌어지면서 하프 스페이스가 열릴 위험이 커진다. 라요는 홈에서 라인을 높게 유지하며 상대를 박스 안으로만 눌러두는 경기 운영을 선호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마요르카 수비 라인이 페널티 박스 근처에 고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상황에서 라요의 세트피스 패턴과 크로스 빈도가 누적되면 마요르카 수비는 세컨볼 정리 과정에서 작은 실수 한 번만으로도 실점 위기를 허용할 수 있다. 마요르카도 무리치의 제공권을 활용해 한 번쯤은 찬스를 만들 수 있겠지만 공격 패턴이 단조로워지면 라요 수비 입장에서는 읽기 쉬운 흐름이 된다. 반면 라요는 세트피스와 오픈플레이 모두에서 다양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 득점 루트의 폭이 상대적으로 넓다는 점이 장기전에서 분명한 장점이다. 때문에 전반에는 라요가 점유율과 위치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고 마요르카는 수비 블록을 최대한 버티며 역습 한 방을 노리는 그림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 원정에 따른 체력 부담과 후반 집중력 저하까지 겹치면 마요르카가 90분 내내 같은 강도로 버티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라요의 세트피스 위협과 세컨볼 경쟁력이 더 강하게 드러나고 홈 관중의 응원 속에서 분위기를 몰아가며 스코어를 가져올 시나리오가 보다 현실적인 그림이다. 종합하면 이 경기는 라요가 체력 세트피스 압박 구조에서 우위를 바탕으로 후반에 승부를 기울일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으로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일라요는 홈에서 전방 압박과 세트피스 패턴을 기반으로 경기 흐름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팀이다. 반면 마요르카는 섬지역 원정이라는 구조적인 변수와 무리치 의존도가 높은 단조로운 공격 패턴 탓에 장기전으로 갈수록 체력 집중력 격차가 드러날 위험이 크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라요가 세트피스와 세컨볼 경쟁력을 앞세워 후반으로 갈수록 벌어질 마요르카의 체력 저하를 승리로 연결할 확률이 높은 한판으로 보는 쪽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라요승 강추 핸디승 추천 언더보버 추천 텔스타 vs AFC 아약스 이 경기는 텔스타의 불안한 수비 구조와 아약스의 높은 공격 템포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매치업으로 초반부터 어느 쪽이 더 빨리 리듬을 찾느냐가 아니라 텔스타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느냐가 관건에 가깝다. 텔스타는 3백을 기반으로 수비 숫자를 맞추려 하지만 미드필더 라인과의 간격이 자주 벌어지면서 세컨볼 처리와 커버 동선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라인 사이 공간이 길게 열리는 순간 브라워가 혼자서 넓은 범위를 커버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만들어지고 그 틈을 노린 상대 이선의 침투에 박스 앞이 쉽게 허물어지는 장면이 반복된다. 아약스는 이런 상대를 상대로 속도를 늦추기보다는 라울 모로의 측면 돌파와 스티븐의 중앙 조율을 통해 템포를 더 끌어올리며 수비 블록을 계속 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크다. 베오르스트가 전방에서 버텨주고 그 주변으로 이선이 한 번에 쏟아져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 순간 텔스타 수비는 공과 사람을 모두 따라가지 못하고 박스 안에서 숫자 열세에 내몰릴 수 있다. 특히 코너킥과 프리킥 같은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아약스가 파포스트 침투와 세컨볼 대기를 미리 설계해두는 팀이라 텔스타의 제공권 열세가 그대로 실점 위협으로 직결될 여지가 크다. 텔스타 입장에서는 라인을 너무 내리고 버티자니 세트피스와 연속 슈팅을 허용할 위험이 커지고 라인을 올려보자니 뒷공간이 열려 역습과 침투에 당할 수 있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텔스타는 수비에 더 많은 인원을 두고 버티려 할 가능성이 높지만 아약스의 공격 템포와 세트피스 완성도를 감당하기에는 체력과 조직력 모두 부담이 누적될 수밖에 없다. 종합하면 경기 전체 흐름은 아약스가 점유율과 슈팅 숫자에서 앞서가면서 텔스타 수비 라인의 균열을 반복적으로 파고드는 그림에 가까울 가능성이 크다. 1텔스타는 이미 올 시즌 실점 패턴에서 수비 조직력과 위기관리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강한 공격력을 가진 팀을 만났을 때 스코어가 쉽게 벌어지는 경향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반면 아약스는 오픈 플레이와 세트피스를 모두 활용해 다양한 루트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이며 제공권이 좋은 자원들을 앞세워 코너킥 한 번도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는다. 이런 흐름을 감안하면 이번 경기는 테스타가 버티기보다는 아약스의 공격 템포와 세트피스 설계에 밀려 스코어 간격이 조금씩 벌어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한판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테스타패 강추. 핸디핸디패 추천. 언더보버 추천. 구어헤드 이글스 vs FC타르. 이 경기는 단순한 점유율 싸움이 아니라 라인을 올리는 팀과 라인을 내리는 팀 사이에서 뒷공간 관리와 전환 속도가 승부를 가르는 전형적인 상성 매치업이다. 구어헤드 이글스는 홈이라는 이점을 안고 에드바르드센을 축으로 전방 압박과 높은 라인을 유지하며 브렘과 마가렛을 통해 상대 진영에서 패스 교환을 늘리는 방식으로 경기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표면적으로는 구어헤드 이글스가 볼을 더 오래 소유하고 상대를 자기 진영에 묶어두는 듯한 흐름이 나올 수 있지만 그 안쪽을 들여다보면 전환 수비가 완벽하지 못해 항상 역습 리스크를 품은 상태로 경기를 치르게 된다. 시타르트는 이런 상대의 성향을 알고 있다는 듯이 처음부터 라인을 내린 상태에서 두 줄 수비를 촘촘하게 형성하고 중앙보다는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으로 상대를 유도한 뒤 그 지점에서 공을 끊어낼 것이다. 공을 탈취한 직후에는 브리타인이 최대 두세 번의 터치 안에서 론베이크가 파고드는 방향으로 킬패스를 시도하고 론베이크는 육상 선수급 속도로 센터백과 풀백 사이 뒷공간을 곧바로 파고드는 움직임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구어헤드 이글스 수비가 뒷걸음질을 치는 상황에서 론베이크와 1대1 스프린트 싸움을 벌이게 되면 순수한 속도 싸움에서 밀리는 장면이 반복될 공산이 크다. 한번 이런 역습에 실점하고 나면 구어헤드 이글스는 라인을 올려야 하는 부담감과 재차 뒷공간을 내줄 수 있다는 공포 사이에서 애매한 위치를 찾게 되고 공격 템포마저 어정쩡해질 수 있다. 반면 시타르트는 선제골을 기록하는 순간 수비 숫자를 더 늘리고 브리타인의 패스 타이밍과 론베이크의 스프린트에 의존하는 역습 빈도는 줄이되 효율은 더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을 바꿀 여지를 가진다. 이 과정에서 구어헤드 이글스는 공격이 막힐수록 중거리 슈팅과 크로스에 의존하는 비율이 올라가고 박스 안에서의 세컨볼 관리에서도 시타르트 수비 숫자에 밀리는 장면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 경기는 홈팀이 볼을 더 많이 소유한다고 해서 유리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라인을 높게 두는 습관 때문에 자신의 뒷공간을 스스로 열어주는 악몽 같은 전개가 펼쳐질 여지가 충분한 대진이다. 구어헤드 이글스는 홈에서 공격적으로 라인을 올리며 상대를 몰아붙이려 할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뒷공간을 노출하는 위험을 안고 뛸 수밖에 없다. 시타르트는 준비된 두 줄 수비와 브리타인의 패스 감각, 론베이크의 폭발적인 스피드를 앞세워 한 번 공을 가로채는 순간 곧바로 골키퍼와의 1대1 상황까지 이어지는 역습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이다. 전술적인 상승과 전환 상황에서의 무게 중심을 모두 고려하면 이번 경기는 구어헤드 이글스가 답답한 공세 속의 역습에 당하면서 시타르트 승리로 귀결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편이 합리적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구어헤드 이글스패 강추. 핸디핸디패 추천. 언더보버 추천. 태국 vs 이라크. 이 경기는 누가 더 오래 공을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어느 쪽이 전환 순간에 상대 약점을 더 정확히 찌르느냐가 승부의 핵심이다. 태국은 파리판 웡사를 중심으로 후방에서 볼을 풀어나가며 타나우 포차이 쪽으로 전개축을 옮겨 측면에서 찬스를 만들려 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초반에는 짧은 패스와 빌드업 안정감 측면에서 태국이 다소 앞선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좌측 풀백의 전진 타이밍과 수비 리턴 타이밍이 엇갈리는 구조적인 문제가 다시 드러나는 순간 좌측 방코트가 통째로 비는 장면이 반복될 위험을 안고 있다. 이라크는 굳이 높은 지점에서 무리하게 압박을 시도하기보다는 미들존에서 블록을 형성한 뒤 태국의 좌측 전개 타이밍을 기다리는 운영을 택할 공산이 크다. 하산 나임이 패스 차단과 동시에 압박 트리거를 당기면 둘피카르 유니스 아라마리가 첫 연결 지점이 되고 아이멜 루아이가 그 옆과 뒤 공간을 파고드는 구조로 역습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아이멜 루아이가 좌측 방코트의 빈 공간을 이용해 드리블로 전진한 뒤 골라인 근처에서 낮은 컷백을 선택한다면 골문 정면에서 마무리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만들어질 수 있다. 반면에 태국은 공을 소유하며 템포를 가져가는 상황에서는 유리하지만 공을 잃은 직후 뒷공간 커버와 세컨 상황 수비에서 흔들리는 약점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 전반에는 태국의 패스워크와 이라크의 전환 속도가 맞부딪히는 양상이 나타나겠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과 교체 카드에서 에너지 레벨이 더 유지되는 쪽은 이라크 쪽이다. 그래서 경기 시간이 60분, 70분으로 넘어갈수록 태국 좌측 수비의 균열과 이라크 측면 스프린트의 결합이 점점 더 큰 파급력을 발휘하는 흐름을 예상할 수 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이라크는 제공권과 세컨볼 경합에서 우위를 보일 가능성이 있어 오픈 플레이뿐 아니라 멈춰있는 상황에서도 추가 득점을 노릴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한다. 종합적으로 보면 태국의 기술적 장점은 분명하지만 좌측 수비 구조의 불안과 전환 수비 완성도가 이라크의 역습 설계와 만나면 경기 흐름이 한쪽으로 쏠릴 수 있는 매치업이다. 1태국은 패스워크와 기술적인 장점으로 경기의 일부 구간을 지배할 수 있는 팀이지만 좌측 풀백 전진 이후 전환 수비와 간격 관리에서 불안 요소가 분명히 존재한다. 반면 이라크는 중원 압박과 전환 속도를 바탕으로 아이맨 루아이를 축으로 한 측면 하프 스페이스 공략 패턴을 통해 상대 약점을 정교하게 찌를 수 있는 구조를 이미 갖춰두고 있다. 체력과 교체 자원의 에너지, 그리고 전환 순간의 완성도까지 감안하면 이 경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이라크가 주도권을 가져가며 승리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은 한판으로 정리할 수 있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태국패 강추. 핸디핸디패 추천.
언더버브 추천. ACF 피오렌티나 vs AC 밀란. 이 경기는 순위표만 봐도 느껴지듯 객관적인 레벨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매치업이다. 피오렌티나는 강등권 19위까지 내려앉은 상황에서 실점 수치와 내용 모두 수비 조직이 얼마나 불안한지를 그대로 증명하고 있다. 포백이 아닌 3백을 쓰고 있음에도 윙백 복귀 타이밍과 삼선 커버가 엇갈리면서 측면과 중앙 사이 하프 스페이스가 동시에 열리는 장면이 자주 노출되고 있다. 때문에 모이스킨과 구드문드손, 파지올리의 개인 기량이 공격에서 좋은 장면을 만들더라도 공을 잃는 순간 다시 수비 블록을 정비하기 전에 공간부터 먼저 내주는 패턴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AC밀란은 중원을 두텁게 세운 3-5-2 구조 속에서 모드리치가 템포를 쥐고 레앙과 로프터스 치크를 전방으로 보내는 명확한 공격 루트를 가지고 있다. 레앙이 왼쪽에서 1대1 돌파를 시도하고 로프터스 치크가 그 주변에서 세컨 러닝을 가져가면 피오렌티나 3백의 좌우 간격은 자연스럽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때 모드리치는 중앙에서 공을 받아 다시 한번 방향을 바꾸거나 반대편으로 롱패스를 전환하며 피오렌티나 수비 블록을 좌우로 흔들 수 있다. 피오렌티나가 라인을 내리고 버티려 해도 박스 근처 파울 관리가 느슨한 특성상 AC밀란 입장에서는 박스 앞 프리킥과 코너킥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적인 장면을 여러 번 만들 수 있다. 모드리치와 플리식은 프리킥과 코너킥에서 킥의 궤적과 낙하 지점을 정확히 조절할 수 있는 키커들이라 한번 제대로 맞는 순간 경기 흐름을 단번에 가져올 수 있는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렇지만 AC밀란은 무리하게 라인을 올려 다득점 경기를 강요하기보다는 선제골 이후에는 중원을 장악하고 템포를 낮추며 경기 흐름을 관리하는 쪽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피오렌티나가 홈이라는 이점을 앞세워 라인을 올려 보정하려 들면 오히려 뒷공간에서 레앙과 로프터스 치크에게 추가 찬스를 허용할 위험이 커진다. 반면에 뒤로 물러서 버티기만 하면 세트피스와 2차 볼 처리에서의 불안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또 다른 실점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교체 싸움에서도 AC밀란은 중원과 측면에 신선한 에너지를 투입해 라인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반면 피오렌티나는 교체 카드로 경기 양상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옵션이 부족한 편이다. 종합하면 이 경기는 피오렌티나가 강등권 분위기와 조직력 문제를 짧은 시간 안에 뒤집기엔 부담이 크고 AC밀란이 전술적인 격차와 세트피스 정밀도를 바탕으로 차분하게 승점을 챙길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흐름이다. 1. 피오렌티나는 강등권까지 떨어진 순위와 28실점이라는 수비 지표가 말해 주듯 구조적인 문제와 가라앉은 팀 분위기를 동시에 안고 있는 팀이다. 반면에 AC밀란은 모드리치와 레앙, 로프터스 치크를 축으로 한 전술틀과 세트피스 키커의 질에서 분명한 우위를 점하고 있어 굳이 무리하지 않아도 승점을 챙길 수 있는 경기 흐름을 기대해 볼 만하다. 따라서 이 매치는 피오렌티나 패와 핸디패, 그리고 AC밀란이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스코어를 관리하는 언더 흐름까지 함께 엮어보는 쪽이 전술 심리 조직력 측면을 모두 반영한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피오렌티나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 추천. 포츠머스 FC vs 아스널. 이 경기는 초반에는 포츠머스가 블록을 내리고 버티는 양상으로 흘러가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스날의 스쿼드 탭스와 후반 템포업 능력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매치업이다. 포츠머스는 비숍을 앞세운 롱볼과 세컨볼, 비안치니의 측면 돌파, 세게치치의 이선 침투를 활용해 빠른 전개를 한두 번 만들 수는 있다. 하지만 아스날의 압박과 점유 구조를 오래 견디다 보면 라인이 점점 박스 안으로 말려 들어가 세컨볼 처리와 컷백 대처가 어려워지는 구도가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아스날은 전반에는 포제션을 통해 포츠머스의 수비 블록을 좌우로 흔들면서 상대의 체력을 서서히 빼는 쪽에 초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후반으로 갈수록 아스날의 진짜 색깔이 드러나는 구간이 시작되고 상대 진영 깊숙한 구역에서 템포를 빠르게 끌어올리는 공격 패턴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이다. 부카요 사카가 측면에서 반복적인 돌파와 컷백을 시도하면 포츠머스 풀백과 수비수들은 1대1 대결에서 점점 밀리며 태클 타이밍이 늦어지고 위치 선정이 흔들리게 된다. 바로 그 타이밍에 웨데고르가 세컨드 라인에서 하프 스페이스로 전진해 박스 앞을 점유하면 흘러나온 볼이나 패스 한 번에 골문 앞 혼전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요케레스는 이 혼전 상황에서 몸으로 버티며 슈팅 각을 만들어 내거나 세컨드 볼을 다시 이선에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해 계속해서 두 번째, 세 번째 파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 포츠머스 입장에서는 라인을 더 내리면 박스 앞 세컨드 볼을 내주는 비율이 늘어나고 라인을 올리면 요케레스와 사카의 뒷공간 침투에 노출되는 딜레마 속에서 경기를 치르게 된다. 여기에 이럴 빡셈 일정 속에서 선수층이 두터운 아스날은 후반 중후반에도 교체 카드로 템포를 한 번 더 끌어올릴 수 있지만 포츠머스는 교체 이후에도 동일한 강도로 버티기 어려운 현실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포츠머스 수비는 박스 안에서 몸을 던지며 막는 상황이 많아지고 그 과정에서 두 번째 실점, 세 번째 실점으로 이어질 리스크가 자연스럽게 쌓인다. 아스날은 점유와 압박, 후반 템포업, 세컨드라인 침투까지 모든 요소를 감안했을 때 단판 승부에서 재량껏 경기 속도를 조절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한 번의 스위치를 올려 승부를 끝낼 수 있는 팀이다. 종합하면 이 매치는 전술 완성도와 후반 체력 스쿼드 뎁스, 그리고 사카 웨데고르 요케레스 삼각 편대의 파괴력을 고려했을 때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아스날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다. 1위 경기는 초반에는 포츠머스가 버티고 후반에는 아스날이 템포를 끌어올리는 전형적인 컵 대회 구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포츠머스가 역습 한두 번으로 변수를 만들 여지는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카의 돌파,
웨데고르의 세컨드 침투, 요케레스의 피지컬이 박스 안에서 존재감을 키울 것이다. 전술 완성도, 스쿼드 뎁스, 후반 템포 조절 능력까지 모두 감안하면 단판 승부의 균형은 결국 아스날 승리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포츠머스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보브 추천, 메넨글라트바흐 vs 아우크스부르크. 이 경기는 단순히 어느 팀이 공을 오래 소유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3백 전환 이후 안정감을 찾은 글라트바흐의 선수비 후역습 구조와 압박 타이밍이 흔들릴 경우 뒷공간이 쉽게 열리는 아우크스부르크의 리스크가 어떻게 맞부딪히느냐가 핵심이다. 글라트바흐는 시즌 초반 포백 기반 전술에서 수비 간격과 전환 수비의 문제를 드러냈지만 최근 3-4-3으로 전환한 뒤에는 블록을 낮게 설정하고 라인 간 거리를 촘촘하게 유지하면서 실점 위험을 눈에 띄게 줄이고 있다. 수비에서 공을 따는 직후 엥게라르트가 한번 공을 잡아주는 시점이 중요한데 이때 좌우로 볼을 흔들면서도 전방을 향한 킬패스 타이밍을 섞어주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 어디를 먼저 막아야 할지 애매해지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노이하우스는 이 상황에서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드는 움직임과 박스 안 침투를 동시에 가져가며 타바코비치 주변에서 세컨볼과 세컨 찬스를 모두 노리는 역할로 상대 수비를 괴롭힐 수 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볼프와 클로드 모리스를 통해 측면에서 주도권을 잡으려 하겠지만 공격에 힘을 실을수록 윙백 뒷공간과 센터백 옆 공간이 동시에 노출되는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 야키치가 수비형 위치에서 커버를 시도하더라도 전방 압박이 한번 깨지면 중원과 수비 라인 사이 공간이 기게 벌어지고 이 구간에서 엥게라르트의 전진 패스 한 방이 그대로 위협 장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글라트바흐가 홈에서 경기할 때는 굳이 라인을 무리하게 끌어올리지 않고 블록을 낮추되 탈압박 한 번에 상대 전진 라인을 역으로 이용하는 선수비 후역습 패턴을 반복해 경기 흐름을 가져오는 경향이 강하다. 아우크스부르크가 뒤에서부터 침착하게 빌드업을 풀어나가기보다는 어느 순간부터 라인을 올리고 압박 강도를 높이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큰데 이 타이밍이 바로 글라트바흐 역습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 타바코비치가 전방에서 등지는 플레이로 시간을 벌어주면 이선과 측면에서 뛰어드는 자원들이 자연스럽게 추가 합류의 수적 우위를 만들 수 있고 이때 엥게라르트의 킬패스가 한 번만 정확히 들어가도 박스 안에서는 마무리 상황이 만들어질 여지가 크다.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글라트바흐는 타바코비치를 중심으로 제공권 우위를 살려 직접 득점은 물론 세컨볼 상황에서 다시 한번 슈팅 찬스를 만드는 패턴을 늘리며 상대 수비 집중력을 끝까지 시험할 수 있다. 반면 아우크스부르크 입장에서는 전방 압박이 먹히지 않는 순간부터 라인 유지와 간격 관리가 동시에 흔들릴 가능성이 크고 결국 후반으로 갈수록 역습 한두 방에 휘둘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경기는 글라트바흐가 시종일관 몰아붙이는 양상이라기보다는 단단한 블록을 바탕으로 상대 압박을 이용해 효율적으로 찬스를 뽑아내는 그림 쪽에 더 가깝게 그려진다. 전술적인 상승과 최근 전환 속도, 그리고 세컨볼 경쟁력까지 감안하면 스코어 흐름은 시간이 지날수록 글라트바흐 쪽으로 조금씩 기울어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결국 아우크스부르크의 압박 타이밍이 흔들리는 구간이 한 번만 길어져도 글라트바흐의 선수비 후역습 패턴은 상대에게 악몽 같은 경기 내용을 선사할 수 있는 구조다. 글라트바흐는 포백에서 3백으로 방향을 틀면서 수비 안정감을 먼저 확보했고 그 위에 엥게라르트의 패스와 노이하우스의 침투, 타바코비치의 제공권까지 얹어 역습의 날을 갈고 있다. 반면 아우크스부르크는 전방 압박이 잘 맞아떨어질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온도 차이가 크고 압박이 한번 비면 수비 간격이 무너지며 뒷공간이 쉽게 열리는 약점을 노출해왔다. 종합하면 이 매치는 글라트바흐의 완성도 높은 선수비 후역습과 전술 상성이 더 잘 드러날 가능성이 크고 홈팀이 경기 흐름과 스코어까지 끌고 갈 시나리오에 무게가 실리는 한판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글라트바흐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헐시티 AFC vs 블랙번 로버스. 이번 FA컵 매치는 양팀 모두 4-2-3-1을 사용하는 구조 속에서 누가 더 박스 앞 세컨볼과 하프 스페이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핵심 포인트다. 홈팀 헐시티는 맥버니를 축으로 한 제공권 싸움과 아킨톨라의 측면 돌파 크로스 컷백을 통해 박스 안온전 상황을 꾸준히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이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헐시티는 페널티 박스 주변의 인원을 더 많이 세우며 세컨볼 지점으로 뛰어드는 움직임을 강화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아킨톨라가 측면에서 크로스와 컷백을 번갈아 사용하면 문전 앞에서는 항상 흘러나오는 볼이 생기고 이 세컨볼을 둘러싼 경합에서 헐시티가 수적 우위를 만들 수 있다. 이 타이밍에 게라트가 하프 스페이스로 타이밍 좋게 파고들면 세컨볼을 오른발 인스텝으로 그대로 가져가 중거리 슈팅으로 연결하는 장면을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헐시티의 공격 패턴은 단순히 맥버니의 포스트 플레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선 침투와 세컨볼 공격까지 포함된 입체적인 구조로 보는 편이 맞다. 반면 원정팀 블랙번은 오아시와 카르고브의 움직임을 활용해 전방에서 한 번의 수비 라인을 흔들 수 있지만 수비 전환과 박스 앞 커버에서 일관된 안정감을 보여주지 못할 때가 있다. 시드네이 타바레스가 전진 패스와 볼 운반에 비중을 두다 보면 공을 잃는 순간 중원 뒤 공간이 크게 열리면서 역습에 노출될 위험도 존재한다. 헐시티 입장에서는 이 지점을 노려 전방 압박과 세컨볼 경합에서 우위를 확보한 뒤 블랙번 수비가 정리되기 전에 빠르게 슈팅까지 가져가는 것이 이상적인 시나리오다. 특히 후반 60분 이후에는 체력 저하로 인해 블랙번의 측면 커버와 박스 앞 간격이 더 벌어질 수 있고 이때 아킨톨라의 크로스와 컷백 빈도를 높이면 헐시티가 세컨볼을 거의 독점하는 흐름도 충분히 예상된다.
경기 양상은 초반보다 후반에 갈수록 박스 근처에서의 세컨볼 싸움과 중거리 슈팅 시도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스코어는 다소 열릴 여지가 있고 한 골 싸움이 이어지다가도 후반 막판 추가골이 더해지며 골수가 생각보다 많아지는 그림까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후반 박스 앞 세컨볼과 하프 스페이스 침투에서 더 날카로운 패턴을 갖춘 쪽은 헐시티에 가깝고 홈 경기장의 템포와 흐름도 헐시티 쪽 공격 성향에 맞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단순한 점유율 싸움이 아니라 후반 박스 앞에서 누가 더 많은 세컨볼을 선점하느냐가 승부를 가르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헐시티는 맥버니 아킨톨라게라트의 조합을 통해 제공권, 측면 돌파,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모두 갖추고 있어 후반으로 갈수록 골 기대값을 키울 수 있는 패턴을 보유하고 있다. 블랙번도 전방에서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수비 전환과 박스 앞 간격 관리에서 드러나는 불안 요소가 후반 세컨볼 공세 앞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종합하면 홈팀 헐시티가 경기 후반 박스 주변 압박과 세컨볼 공격을 앞세워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은 매치업으로 판단된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헐시티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스완지 시티 vs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온. 이번 FA컵 맞대결은 화려한 개인기보다는 시간이 흐르면서 벌어지는 수비 간격을 누가 더 집요하게 파고들 수 있느냐가 핵심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스완지 시티는 4-2-3-1 구조 속에서 피포트니크가 박스 안을 지키고 로날드가 측면에서 깊게 파고든 뒤 컷백을 시도하며 그 뒤에서 갈브레이스가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입체적인 공격 루트를 준비하고 있다. 로날드가 끌라인 근처까지 깊게 들어가 컷백 타이밍을 잡는 순간 웨스트 브로미치의 중앙 수비 라인은 공과 러닝 동선을 따라 안쪽으로 급하게 몰릴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박스 앞과 하프 스페이스에 비어있는 공간이 생길 여지가 크다. 이 틈을 세컨드 라인에서 갈브레이스가 집요하게 파고 들어간다면 페널티 박스 안쪽과 박스 앞 하프 스페이스에서 커버되지 않은 자유로운 슈팅 각이 여러 차례 창출될 수 있는 그림이다. 웨스트 브로미치는 같은 4-2-3-1이지만 크로스와 세컨드볼에 기반한 단순 직선적인 공격 루트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공격이 막히는 시간대에는 라인이 쉽게 길어지는 패턴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물론 비가 중원에서 많은 거리를 커버해야 하는 구조가 반복되면 후반으로 갈수록 태클 타이밍이 늦어지고 세컨드볼 경합에서 밀리는 장면이 늘어나면서 스완지 시티에게 두 번째, 세 번째 공격 기회를 허용할 위험이 커진다. 스완지 시티는 이러한 흐름을 이용해 전반에는 상대 수비 간격 변화를 관찰하며 리스크를 관리하고 후반에는 로날드의 돌파와 피포트니크의 박스 점유, 갈브레이스의 침투를 더 공격적으로 연결하는 방향으로 템포를 끌어올릴 수 있다. 특히 홈경기라는 이점 속에서 스완지 시티는 측면에서 1대1을 반복하며 수비 라인을 조금씩 뒤로 물러서게 만들고 그 순간마다 컷백과 하프 스페이스 침투 패턴으로 웨스트 브로미치 수비를 시험할 가능성이 높다. 웨스트 브로미치가 중블록을 유지하며 버티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수비 간격이 미세하게 벌어지고 풀백과 센터백 사이 수미와 수비 라인 사이에서 미세한 틈이 생기면 스완지 시티의 전술적 의도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결국 이 경기는 컷백 이후 세컨드 라인 침투를 얼마나 완성도 있게 가져가느냐와 후반에 벌어지는 수비 간격을 어느 팀이 더 잘 이용하느냐가 승부의 분기점이 된다. 공간 활용과 하프 스페이스 공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스완지 시티가 준비된 패턴 플레이를 통해 웨스트 브로미치보다 한 수 위의 완성도를 보여줄 수 있는 구도다. 반면 웨스트 브로미치는 크로스와 세컨드볼에 의존하는 흐름이 길어질수록 스코어가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조급해질 수 있고 이는 라인 컨트롤 실수로 이어질 위험 요소다. FA컵 특유의 변수가 있더라도 전술적 상승과 공격 패턴의 다양성 그리고 후반으로 갈수록 벌어지는 수비 간격을 노리는 집요함까지 고려하면 스완지 시티 쪽 기대값이 더 높게 형성되는 매치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경기는 단순한 점유율 싸움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벌어지는 수비 간격을 누가 더 치밀하게 공략하느냐가 승부를 가르는 FA컵 특유의 매치업이다. 스완지 시티는 로날드의 측면 돌파와 컷백, 피포트니크의 박스 장악, 갈브레이스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연결하며 준비된 패턴을 반복적으로 시험할 수 있는 팀이다. 반면 웨스트 브로미치는 수비 간격과 라인 조절이 흔들리는 순간마다 하프 스페이스에서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크며 후반으로 갈수록 그 위험도는 더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전술 상승과 패턴 완성도, 그리고 홈이라는 환경까지 모두 고려하면 스완지 시티가 흐름을 잡고 승리를 노려볼 만한 구도라는 판단이 설 수 있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스완지 시티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웨스트햄 vs 퀸즈파크 레인저스. 이번 FA컵 매치는 웨스트햄의 후반 박스 집중 패턴과 QPR의 낮은 블록, 그리고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하프 스페이스와 세컨드 라인 싸움이 핵심 포인트다. 웨스트햄은 4-3-2-1 구조 속에서 윌슨을 앞에 두고 보행과 파케타가 세컨드 라인에 서며 상대 포백과 수미 라인 사이를 지속적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을 가져간다. 경기 초반에는 토탈 템포를 과하게 끌어올리기보다는 빌드업과 전환 속도를 조절하면서 QPR의 라인을 얼마나 깊게 내리게 만들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전형적인 흐름은 후반 중반 이후에 본격적으로 드러난다. 웨스트햄이 상대 페널티 박스 근처에 선수 숫자를 집중시키며 제로드 보웬이 측면에서 연속적인 돌파와 낮은 크로스를 시도하면 QPR 수비 라인은 자연스럽게 박스 안으로 좁혀들며 밀집된다.
이 과정에서 QPR 포백과 더블 볼란치는 모두 골문 쪽으로 빨려 들어가며 중앙을 막는 데 집중하게 되고 반대로 측면과 세컨드 라인 하프 스페이스에는 공간이 넓게 열리기 시작한다. 바로 이 타이밍에 루카스 파케타가 세컨드 라인에서 하프 스페이스를 점유하며 세컨드 볼을 뛰어난 위치 선정으로 이어받는다면 수비가 재정비되기 전에 곧장 슈팅이나 라스트 패스로 이어지는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다. 웨스트햄의 강점은 이 장면을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세컨드 볼과 서드 볼까지 연속해서 회수의 박스 근처 체류 시간을 극단적으로 늘리는 데 있다. QPR 입장에서는 코네에게 공을 붙들게 한 뒤 덴벨레와 사이토가 빠르게 합류해야 하지만 블록을 낮춘 상태에서는 3명이 동시에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는 장면이 자주 나오기 어렵다. 그래서 롱볼 위주의 탈출이 늘어날수록 세컨드볼 싸움에서는 웨스트햄에게 주도권을 내주는 흐름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자연스럽게 다시 웨스트햄의 공격 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다. 세트피스에서도 웨스트햄은 제공권과 세컨드 라인 슈팅 옵션이 모두 갖춰져 있기 때문에 코너킥 프리킥 상황마다 QPR 수비는 막힌 기준점을 잃지 않기 위해 계속 신경을 써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FA컵 단판 승부라는 특성상 웨스트햄은 불필요한 하이리스크를 초반부터 택하기보다는 전방 압박과 볼순환으로 QPR 체력을 서서히 깎아낸 뒤 후반 승부처에서 박스 집중과 세컨드 라인 마무리로 경기를 결정지으려 할 것이다. QPR도 덴벨레와 사이토의 개인 기량을 활용해 역습에서 한두 번은 날카로운 장면을 만들 수 있지만 전체적인 점유지역, 장악 세컨드볼, 경쟁력까지 합산하면 90분 동안 균형을 유지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특히 후반 중반 이후 웨스트햄이 교체 카드까지 투입하며 박스 안점유 인원과 크로스 빈도를 끌어올리는 순간에는 QPR 수비 라인이 박스 안쪽에만 시선이 고정되고 하프 스페이스를 놓치는 패턴이 반복될 위험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웨스트햄의 후반 박스 집중과 하프 스페이스 활용, 그리고 세컨드 라인에서 터지는 한 방이 승부의 방향을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 웨스트햄은 윌슨을 축으로 보행과 파케타가 세컨드 라인에서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하는 구조를 완성해가고 있고 특히 후반 중반 이후 박스 집중과 세컨드볼 회수 패턴이 뚜렷하게 살아나는 팀이다. 반면 QPR은 코네 덴벨레 사이토의 개별 역량은 존재하지만 낮은 블록과 전환 간격 관리 문제로 인해 강한 압박과 높은 템포를 끝까지 버티기에는 구조적인 부담이 크다. 종합하면 이번 FA컵 매치는 웨스트햄이 후반 승부처에서 박스 점유와 하프 스페이스 활용을 극대화해 승리까지 연결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경기로 해석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웨스트햄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보버 추천.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건 공유해서 가치 척중률을 높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조합은 뉴스 선발 등 체크 고민 후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